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훈입니다. 자, 프리마켓 뉴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작 전에 또 미국 시장 한 번씩 짚어보고, 자, 지난밤 미국 시장은 어떤 분위기였는지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밤 우리 3대 지수는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자,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엔비디아가 2% 넘게 상승을 했고요. 장중에는 3% 넘는 그러한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AMD도 같은 상승률을 좀 보여주게 되면서 여전히 AI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미국 경기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자, 앞으로 과연 금리 인하가 필요한 것인가라는 이야기는 뭐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거기에 따라서 3분기 GDP 지금 뭐 여전히 뭐 너무나도 강한 그 모습 속에서 3.9%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GDP 성장률, 물론 전망치입니다만 그러한 부분이 지금 시장에선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AI 강세 그리고 소비도 워낙 강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과연 금리 인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자, 여기에 따라서 시장은 여전히 고평가 구간에 있다 보니까요. 지금 월가에서는 너무너무 바쁩니다. 지금 이 고평가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시장이 어떻게 이 과정을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많은 보고서들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IB들마다 또는 월가의 많은 리서치 기관들마다 어느 쪽은 조금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된다, 또 어느 쪽은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기준점을 좀 줘야 된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현재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상황 속에서 프리마켓 뉴욕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들, 또 많은 전문가분들께서는 어떤 의견들을 갖고 있는지 저희가 하나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따라서 지금 정부 셧다운에 대한 이야기도 분명히 나오고 있고요. 자, 연방 공무원들의 여러 해고 또는 해임, 뭐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뭐 물론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는 상황 속에서, 자, 금은 또 사상 최고치를 찍고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은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상승률을 주게 되면서, 자, 앞으로 금과 은에 대해서도 시장에서는 큰 관심이 지속적으로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제 우리가 오늘이 9월 30일이죠. 한국 시간으로 9월 30일인데, 자, 내일부터 이제 4분기가 또 시작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과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자, 분기별로 어떠한 상승률을 주었는가라는 여러 가지 역사적 통계가 있는데요. 자, 4분기가 되면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10월에 사서 5월에 팔아라. 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과거의 많은 그 역사적 과정 속에서 10월 달, 특히나 10월, 11월, 또 연말에 많은 소비가 일어나는 12월까지 가장 강한 분기를 나타냈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들이 좀 나왔었는데요. 자, 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4분기가 과거 분기 대비해서 정말 너무나도 좋은 흐름을 좀 보였고, 그게 역사적으로 또 증명이 됐기 때문에 지금 제 옆에 보이시는 표를 보시면 아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4분기가 가장 높은 수치의 상승률을 과거 통계적으로 좀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10월, 11월 또 금리 인하가 있고요. 또 이번에 기업들의 실적 발표, 특히나 3분기 실적 발표도 시장에서는 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10월 중순이 되면 이제 3분기 실적 발표가 나올 그런 차례가 됐는데, 자, 어떠한 실적 발표가 나올지도 너무나도 기대가 되는 그런 10월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주는 우리 노동 지표들이 줄지어서 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자,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 번쯤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경기는 여전히 서프라이즈의 어떤 구간에서 서프라이즈 지수가 또 튀어오르는 모습이 있고요. 자, 재량적 투자자는 어떤 규칙적인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시장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투자자들은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위치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경제 지표 또는 경제 서프라이즈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서, 자, 이러한 투자자들마저도 시장에 어떤 불리시한 의견을 가지고 있을지, 또는 이러한 수급이 어떻게 돌 수 있을지 제가 4분기 때 한번 눈여겨봐야 되는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저희 프리마켓 뉴욕에서는 4분기 동안에도 마찬가지로 시장에 대한 전망 또는 올바른 뭐 여러 가지 어떤 투자의 방법들 또는 인사이트들을 저희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4분기가 이제 곧 시작됩니다. 자, 오늘 뭐 3분기 마지막 날이긴 한데요. 지금 시장에서 과연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나 매도를 해야 되나 또는 지금 시장이 너무 과열돼서 약간은 좀 두려우신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좀 세뇌당할 준비를 하시고 우리 방송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그런 주인공을 또 모셨습니다. 자, 레그너 투자자문의 이춘광 대표님과 함께 우리 또 세뇌 다가로 한번 가보시죠. 자,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쑥스럽네요. 예, 자, 롱돌이와 롱돌의 대화를 과연 사람들은 진지하게 받아들일 것인가? 자, 이게 항상 저는 의문점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냉철하게 지금 시장을 한번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한번 우리가 한번 하나씩 또 뜯어보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요. 예, 자, 그래서 일단 지금 시장은 뭐 경제 성장률 이게 지금 물론 지금 전망치긴 하겠지만은. 도대체 이러한 경제 성장이 어디서 나온 것인가? 그러니까 말입니다. 야, 이거 정말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럴 때는 원론으로 복귀를 해야죠. 예, 예. 우리가 뭔가 위기가 있고 막 복잡할 때는 예. 그 밀턴 투 더 베이직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항상 클래식하게 가야죠. 네. 예. 왜냐하면 몇백 년에 걸쳐서 그 경제학자분들이 정말 수재인 분들이 몇백 년에 걸쳐서 사회 현상을 정의를 딱 해놓은 게 경제 원론이란 말이에요. 예. 경제학적으로 우리가 한 국가의 경제를 쭉 GDP라고 하잖아요. GDP를 딱 분해를 해보면 시청자분들 보시는데 순서대로 소비 더하기 투자 더하기 정부 지출 더하기 수출 빼기 수입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거 투자적 유익할 때 항상 쓰는 그래프. 예. 이거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미국이 지금 수출과 수입은 뭐 관세 갖고 뭐 한다고 그래도 대세는 안 바뀔 겁니다. 워낙 서비스나 소비 중심의 경제니까. 그러면 이 첫 번째 GDP 항목의 첫 번째 오는 소비와 소비만 일단 보자 이거죠.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워낙 세잖아요. 지난번에 그 PCE 발표됐을 때 퍼스널 인컴, 퍼스널 그 컨섬션 익스펜디처 개인 소비 지출 워낙 셌고, 자 그럼 소비가 세죠. 그 동안에는 정부 지출이나 투자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썼단 말이에요. 근데 투자 부분 보자 말이죠. 민간 투자 부분. 맞아요. 캐펙스, 캐피탈 익스펜디처 뭐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한 달 됐나요? 그 메타에서 뉴욕 앞에 맨해튼만한 데이터 센터 짓겠다고 이런 소식이 일주일이 멀다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민간 투자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죠. 이게 나중에는 수익을 못 벌어서 진짜 버스트아웃이 될지는 그건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거는 한 3년, 5년 안에는 안 올 일이니까 일단 민간 투자가 확대가 된다는 얘기는 경제 자체가 활성화된다는 얘기고 양적 성장을 한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소비와 투자까지는 됐죠. 정부 지출 G, government spending. 정부 지출 보자는 말이죠. 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라고 해서 입각하자마자 그때 손정희 회장하고 얼투만하고 레리 앨리슨 불러다가 포디움에서 트럼프가 발표했습니다. 맞아요. 정부 지출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고 우리가 매번 언급하는 TGA 그 트레저리 제너럴 어카운트 재무부 그 잔고 재무부 통장이죠, 통장. 지난주에 제가 25일 기준으로 보니까 드디어 이제 연초에 7,800억까지 쭉 올렸다가 내내 공격적으로 지출했습니다. 이 지출이 가버먼트 스펜딩이에요. 정부 지출입니다. 그 GDP의 세 번째 오는 항목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7월 달에 그 OBBBA에서 부채 한도 상향 조정하면서 3천억이면 잔고가 거의 바닥난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8천억까지 쭉 올려요. 지난 19일, 18일까지 8,080억 달러까지 쭉 끌어올립니다. 그러니까 그때 왜 제가 시중에 유동성 얘기하면서 조금 빨아들이다가 지난주 25일 날 데일리로 발표하는데 딱 보니까 이게 드디어 이제 7,600억 달러로 지출을 다시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오늘 보니까 또 7,800억 달러 이렇게 돼 있는 거 왔다 갔다 하겠죠. 이제 그 선을 이제 유지를 하면서 이제 지출해 나가는 원래 재무부가 거네요. 항상 타겟으로 삼는 재무부 잔고 규모가 8,000억에서 8,500억 달러 정도 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딱 채워놓고 이제 공격적으로 지출을 해야 돼요. G잖아요. 그러면 수출 빼기 수입 빼고 일단 소비, 투자, 정부 지출이 전부 다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GDP가 성장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제가 그 다른 방송에서 한번 이런 언급을 드렸는데 우리가 자꾸 그 홍동을 좀 하시는 게 주식시장이 흔들리면 좋거나 나쁘면 그거에 따라서 경제가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완전히 반대입니다. GDP, 경기 펀더멘털을 미리 반영해서 조금 속된 표현으로 방정맞게 반영하는 게 자본시장, 주식시장이죠. GDP가 이렇게 빵빵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주식이 올라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도 참 이게 아이러니하다라고 보시는 분들 또 저 이제 뭐 많은 말씀 좀 이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사실 이 경기가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어서 그렇다 보면은 노동시장도 뭐 절대 뭐 실업률 같은 경우는 절대치로 봤을 때 낮은 상황이고 그러니까 경기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야, 금리 인하를 왜 해야 되는 거냐. 그렇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또 실망감 때문에 일부 뭐 성장주들이 약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가다 계시는데 저는 좀 뭐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 경기는 좋고 봐야 되니까 이게 보통 이제 그 주식시장 자체가 그 GDP를 따라서 가기도 하고 경제 성장률에 따라서 가다 보니까 이 금리 인하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너무 막 금리 인하 이 부분에만 좀 몰두하고 있지 않나. 그럼요.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뭐 맞는 말씀이신데 금리 인하라고 하는 거는 리세션 컷이 아닌 다음에는 분명히 호재긴 호재죠. 안 그래도 센 경기에다가 불이 설설 붙고 있는데 거기다가 기름 묻혀준 격이잖아요. 그게 나중에 초과상관을 태울지는 나중 얘기고 그게 2, 3년 있다가 버블이 버스트아웃 되는 타는 과정에서는 즐길 수 있잖아요. 그럼요. 당장은 엔조이 하자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엔조이하는 이 경기 성장세를 AI가 2년 됐습니다. 끌어온 지가. 레리 엘리슨, 로렌스 엘리슨, 오라클의 IT계의 산 증인이시죠. 그분이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올 1월 달에 연초에 1, 4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가이던스 발표하면서 분명히 뭐라고 하셨냐면 이 AI의 초기 인프라 투자 기간을 자기는 한 5년 본다고 그랬어요. 5년 보는데 2023년 초에 챗GPT가 나오면서 AI가 이제 탁 붉어졌었잖아요. 그럼 그때 당시 말로 2년도 아직 같이 안 지났다. 지금이면 한 2년 반 지났잖아요. 그러면 5년이라는 게 5년이 지나면 AI 테마가 꺾일 거라는 게 아니라 AI의 본격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인프라 투자 기간을 5년 본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당장 이게 뭐 AI가 끝났고 리더십이 끝나서 시장이 그걸 걱정할 단계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뭐 반도체 공장만 하나 세우더라도 한 2, 3년 걸리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메타가 맨해튼만한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고. 맨해튼이 얼마나 큰 섬인 줄 아세요? 여의도에 한 몇 배 될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오픈 AI하고 또 엔비디아가 또 합작 연행하고 뭐 투자하겠다 이런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기간은 충분히 즐겨도 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또 하나 들고 그 제가 작년엔가 웰링턴인가 하는 되게 하여튼 그 굉장히 존경받는 자산운용사에서 아카데믹한 외국계 자산운용사의 보고서를 제가 즐겨보는 보고서가 있는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미국 제조업이 GDP에서 비중이 되게 컸던 과거 7, 80년대 미국 제품 수출 잘 될 때는 그때는 이제 자본이라든가 어떤 노동의 의존도가 높은 산업 구조였단 말이죠. 제조업이 비중이 높았으니까. 근데 지금은 주로 끌어가는 산업이 뭡니까? IP, 서비스죠. 하이테크 이런 회사들은 노동이라든가 자본의 의존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제조업의 마진율보다는 이런 회사들의 마진율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최근에 지금 우리가 논란이 되고 있는 이 고밸류에이션, 밸류에이션이 높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부분은 정당화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마진율이 높다라는 것은 일부 그 기업이 돈을 지출하거나 또는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효율적으로 쓰고 있다라는 거, 과거보다는. 더 효율적으로 쓰고 있다는 얘기는 돈을 더 많이 남긴다는 얘기. 많이 남긴다는 얘기고, 많이 남긴다는 얘기는 사실 사람을 좀 덜 쓴다는 얘기잖아요. 많은 걸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저 박스를 가끔만 보여드리잖아요. M7 지금 리더십을 형성하고 있는 M7 더하기 팔란티어까지 해서 이제 브로드컴 팔란티어까지 해서 갖고 왔는데 다른 거 보지 마시고 ROE만 보잔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방금 얘기한 게 다 ROE입니다. 한 단위의 자본을 투자해서 얼마나 돈을 더 많이 벌고 있느냐예요. 애플이 지금 무려 ROE가 150%예요. 엔비디아가 110%입니다. 적은 게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가 한 자리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테슬라에서 조금 부정적이긴 한데 브로드컴 같은 이제 조그만 회사 계속 커가는 회사가 적은 게 27% 정도 돼요. 그리고 그로스 마진 한번 보자면 영업이익률이잖아요. 100만 원짜리 생산할 때 얼마나 남기느냐는 거예요. 남기는 게 평균이 60, 70%, 70, 80%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10,000원을 팔면 7,000원 남기는 거잖아요. 그런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일반 제조업체에서 저런 회사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고밸류에이션이라는 것도 과거의 기준을 그대로 잣대를 들이댈 필요는 없는 세상이 아닌가. 그런 산업 구조가 이제 고도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직접적으로 여러분들께 딱 다가오실지는 모르겠는데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 마진율에 대해서도 지금 워낙 빅테크들이 너무나도 높은 상황이고 현금 흐름도 좋고 이 AI 세계에서는 사실상 이 정말 돈 먹는 하마이니까 정말 엄청난 현금이 있는 이런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데 일단 지금 시장에서 예를 들면요. 제가 오늘 또 이충환 대표님 나오시다 보니까 시장에 정말 내놓으라 하는 비관론자들 어떤 의견을 하고 있는가 제가 좀 읽어봤습니다.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게 일단은 시장이 좀 과열되어 있긴 하다. 일단 뭐 과거의 어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과거의 어떤 밸류에이션을 보고 나서 우리가 매수를 할지 매도를 할지 어떤 의사결정을 하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약간은 좀 매도세가 강하지 않겠느냐라는 그 기변에 AI가 수익화가 되는 그 과정을 시장에서는 원하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수익화가 일부 조금 지연되거나 또는 이게 늦춰지거나 아니면 우리가 가시화되는 이러한 여러 가지 모델들을 보고 싶어 하는데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만약에 시장에서는 판단하게 된다면 이 큰 어찌 보면 지금의 이 높은 밸류에이션에서 아주 과도한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 있을 수도 있다. 저 역시도 그런 우려는 예. 조그맣지만 하고는 있어요.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까 모두에 설명드린 대로 최소한 정확히 맞출 수는 없지만 2, 3년 내에는 그런 식이 안 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2, 3년 내에는 안 이제 온다. 지금 AI 초입이라니까. 인프라를 한참 깔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요. 돈을 AI를 통해서 우리가 생산성이라는 명목으로 또는 뭐 마진율 회복이라는 명목으로 실제 현금을 우리가 벌어들이는 명목으로 이걸 검증하는 거는 2, 3년 있다 얘기죠. 지금 어떤 식으로든 경제가 AI 덕분이든 뭐든 간에 한참 커나가고 있고 우리가 2, 4분기 분기별로 기업 실적, 2, 4분기, 3, 4분기 실적 전망하고 그거 보는 이유가 뭡니까? 엔비디아가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벌겠습니까? 엔비디아만 해도 돈 벌고 있잖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벌고 저 사람들이 회계 부정 거짓말 했을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당장은 충분히 엔조이해도 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약간 좀 이질적인 얘기지만 제가 띄워놓은 그래프를 한번 꼭 보여주십시오. 이게 이제 모 기자님께서 한번 그 기사로 활용하신 건데 제가 갖고 왔습니다. 미국의 현재 방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9월 17일 날 블룸버그에서 죄송합니다. 그 미국의 개인 투자자 협회라는 데가 있어요. AAII라고. 제가 한 20년 이 업계에 있으면서 계속 이 사이트에서 나오는 보고서 통계 자료를 항상 참고해 굉장히 영향가가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자문사를 하면서 IP가 바뀌어서 이제 블럭이 돼서 최근에 못 보고 있는데 9월 17일 날 설문조사를 했어요. 녹색이 시장을 불리쉬하게 예상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응답 비율이 41.7%. 근데 베어리쉬하게 예상하고 있는 응답자 비율이 42.4%입니다. 그러니까 베어리쉬하게 보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과연 높아요, 더. 그리고 그레이는 에라 모르겠다. 18%. 그럼 이걸 딱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팀장님은? 시장을 불리쉬하게 보는 사람이 베어리쉬하게 보는 사람보다 적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많이 최근에 심리가 많이 개선이 됐다. 개선이 됐는데도 어쨌건 안 좋게 보는 사람보다 좋게 보는 사람이 더 적다는 거예요. 적다는 얘기죠. 그럼 보통은 이걸 보면서 이러니까 이제 안 좋을 수 있고 고밸류에이션 정당화 이렇게 해석을 하죠. 저는 반대로 해석하고 싶어요. 안 좋은 사람 다 넘어올 수도 있는 당연하죠. 그런 룸이 있다는 거예요. 이 빨간색 또는 그레이의 부정적인 또는 중립으로 대답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이들의 주식 포트폴리오의 절반 이상을 다 속된 표현으로 주식에 몰빵은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상태만 해도 이 정도 강세란 얘기입니다. 이분들이 아직 다 몰빵을 안 했어요. 그러고도 이렇게 강세예요.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 추가 매수 여력이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룸을 더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 요 이야기가 나온 김에 우리가 짧게 10월이라고 우리가 가정한다면 자 이제 10월로 갑니다. 우리는 여행을 이제 가는 거예요. 자, 10월 말이 되면 우리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인데 이건 10월 말이니까 그럼 그 앞단에서 우리가 조금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이벤트가 실적 발표 이벤트잖아요. 10월 한 15일부터 시작하겠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 실적 발표 이벤트가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자료들을 보게 되면 과거 6월달, 7월달에서 이 3분기를 예상했던 이 EPS 전망치가 지금 9월 이제 막바지에 와서 보니까 기술주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그러니까 이제 상향 조정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이게 금리 인하고 뭐고 간에 지금 실적이 이렇게 좋게 나올 거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고 있는 많은 이제 월가의 이제 분석 자료들이 좀 나오고 있으니까 자, 오히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빠르게 이런 뭔가 불리시한 이런 어떤 흐름이 좀 더 빠르게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계속 될 거고 뭐 속도가 더 정도가 얼마나 세질 거냐는 두고 봐야 되니까 제가 뭐 감히 예측은 못하겠지만 마음이 편안해요 저는. 제가 기본적으로 롱돌이라서 편안한 것도 있겠죠. 근데 제가 그 미국 시장을 정말 면면히 보고 있는데 안 좋은 소식이라고 제가 안 찾아보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어떻게 고객 자금을 운용하고 저희 고유 자금도 똑같이 운용하고 있는데 좋게만 보다가 미끄러져 버리면 어떡하겠어요. 안 좋은 게 뭘 찾으셨어요, 근데?
저는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뭐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예. 관세에 따른 물가가 물가, 관세. 시연되는 시기를 되게 지금 제가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언제 전가가 되는가? 네, 그게 연말 내지는 연말은 지나야 될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연말까지는 그닥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그 톡 튀어나온 이슈잖아요. 연방정부 셧다운. 근데 연방정부 셧다운 그것도 진지하게 좀 아니요. 악재로 보세요? 그냥 악재로 분류할 수 있는 이슈 중에 하나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펀더멘털 관련한 거는 물가 빼고는 그런 굳이 악재가 있을까? 근데 이제 하나 첨언을 좀 드리자면 지금 띄워준 그래프를 한번 꼭 띄워주시는데 향후에 분기별로 EPS 이익 성장 예상치가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계속 개선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그래프죠. 그런데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게 오른쪽에 지난 9월 26일 팩트셋 보고서를 제가 거기서 캡션 떠갖고 왔는데 그 6월 대비 요번 9월 이후에 이제 EPS S&P 500 기업들의 어닝 기업 이익의 성장 전망치 3분기 겁니다. 업종별로 보면 자, 이게 지금 짙은 남색이 최근 거죠. 최근입니다. 옅은 회색이 지난 6월 대비해서 6월에 한 거고. 그럼 모든 업종이 다 짙은 남색이 더 좋아지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 그러네요. 이거 섹터별로 확 차이가 나네요. 그러니까 늘 그렇지만 업종별로, 섹터별로, 다시 말씀드린 섹터별로 종목별 장세는 계속 되겠죠.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미국 시장이라고 해도 S&P 500이잖아요. S&P 500이 미국 전체에 상장돼 있는 4,800개 중에 선수들만 뽑아오는 게 저는 S&P 500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S&P 500 중에도 우리가 보통 아는 한 상위 200개 빼고 나머지 300개는 중소형에 속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500개 벗어난 종목들 중에는 정말 상폐해야 되는 종목도 많아요, 미국도. 그래요? 미국이라고 그런 회사가 없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업종별로 잘 보시고 그 선정을 잘 하셔라. 무조건 다 투자한다고 해서 돈을 버는 시장은 아닐 거다. 가장 지금 가장 왼쪽에 있는 가장 큰 막대 그래프가 지금 IT죠. IT. 그러니까 이제 기술 섹터들이 있는 그 기술 섹터가 가장 큰 폭의 또 성장률을 보일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여전히 우리는 그러면서 4분기 시작을 하면서도 빅테크에 대해서는 꼭 뭐 포트폴리오 일부 좀 가져가야 된다.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된다. 기본 전략이 돼야 되지 않을까. 아까 우리가 뭐 다른 어조로 말씀드렸지만 수익성을 보세요. 막강하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저 AI를 대표하는 빅테크들 회사들의 수익성이 막강하기 때문에 저 상승이 꺾이겠습니까? 물론 마지널 개념으로 이 상승 기울기는 조금 떨어지겠죠. 이 표에서 대표님께서 대답을 해주실지 모르겠지만은 자 여기에서 지금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가장 매력적인 기업이 나는 뭐다? 저는 지금 뭐 PER도 나와 있고 ROE도 나와 있고 지금 화면 보시는 분들 아마 딱 보시겠지만 저는 의외로 알파벳이라고 봐요. 알파벳. 야, 저랑 생각이 똑같습니다. 제가 왜 그런지는 뭐 종목 논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제 제가 생각하는 재료를 말씀드리고 오늘은 제가 굳이 말씀드리기 오늘은 알겠습니다. 구글이 한번 큰 일을 강한 정말 큰 변형을 한번 일으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브로드컴을 갖고 있습니다만. 지금 브로드컴을 갖고 있지만 오늘 가서 브로드컴 팔고 이제 구글을 사실 예정이시죠? 제가 두 종목을 갖고 있는데 하나를 바꾼 게 알파벳을 바꿨어요. 알파벳을 새로 넣었어요. 지난주에. 근데 이제 그거는 지금 얘기하면 좀 재미가 없으니까 그죠? 추석 지나고 나서 그거를 말씀해 주신다고 사실 제가 하니까. 종목에 대해서 언급드리기엔 조금 그렇죠. 맞아요. 저도 종목 전문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저도 이제 알지만 짓궂게 질문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빅테크에 대해서는 여전히 있고 강세를 뭐 시장에서도 많이 보고 있고 여전히 뭐 어떤 뭐 쏠림의 현상도 뭐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전히 그런 수요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사실 저희 이충현 대표님이 나오셨으니까 저희 그 앞으로 좀 거시경제 측면에서 뭐 이제 우려하시는 분들은 사실 관세가 언제 전가될 것인가 그 타이밍은 우리가 알 수 없을 것이고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도 일부 지금 정당할 수 있는 ROE의 어떤 어마어마한 ROE 성장률이나 이런 것들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좀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정당할 수 있다. 그리고 재밌는 그래프를 한번 봤는데 칼슨 인베스트먼이라는 곳에서 가끔 이렇게 재밌는 통계자를 발표를 해요. 이게 과거 한 7, 80년 동안 밸류에이션 지표하고 S&P 500 주식 상승률을 1년 데이터를 갖고 통계를 돌려봤나 봐요. 추세가 보이세요, 팀장님? 약간 제 눈에는 약간 술 한 잔 드신 연준위원들이 점도표 만든 것 같아요. 아무 관계가 없어 보이죠. 이게 우상향을 하든가 우하향을 해야 정례관계, 부해관계인데 아무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통계로 실제로 돌려봐도 밸류에이션이 높고 낮음에 따라 주가가 오르고 빠지는 건 아무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잖아요, 지금. S&P 500 트레일링 P 대 그러니까 어떤 규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규칙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꾸 또 한 번 강조드리죠. 밸류에이션 지표라고 하는 거는요. 예. 이렇게 보냐에 따라서 해석이 완전히 갈릴 수 있는 거예요. 고평가돼 있다 말도 맞죠. 성장성을 그만큼 인정받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너무 우려하지 마라. 자,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고, 자, 그 다음에 또 저희 시청자분들께 꼭 뭐 좀 전달해드려야 될 어떤 뭐 좋은 이야기들이나 인사이트 뭐가 있을까요? 지금 뭐 인사이트라고 하기엔 우리가 내내 다뤘으니까. 예. 최근에 저는 이제 이 한국 주식시장을 투자는 안 하고 있지만 그래도 봐야 되잖아요. 주로 이제 수출을 보면서 거시 지표 중에 환율을 보고 있어요. 지난 9월 18일 FMC 한 이후에 우리가 보통 FMC에서 금리 인하했으니까 그 며칠상간은 US 달러가 좀 약세가 됐죠. 모든 맞아요. 통화에 대비해서 예. 약세가 됐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원화만 보자면 1,410원 갔다 떨어지게 했지만 오늘 1,402원 3원입니다. 지금. 지금요? 네. 아침에 왜 1,399원이었는데. 예. 정책 금리가 떨어졌는데도 예. 왜 금리는 안 빠지고 오히려 10년물 금리, 시장 금리는 뜨고 환율은 오히려 왜 달러는 강세가 될까? 결국은 이게 답이 돌아오면 그 근제는 다 펀더멘탈 얘기라는 거예요. GDP, 소비, 투자, 정부 지출, 결국엔 수입. 그 나라의 어떤 경제 성장률을 그대로 반영하다 보니까 그럼요. 이게 뭐 결국은 금리 거기에- 인하고 뭐고 간에 그럼요. 그만큼 강한 경쟁의 성장률을 보이다 보니까 환율에서도 우리나라가 일부 원화 약세가 뭐 지속적으로 그리고 유로화 대비해서도 지금 강세가 다시 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한 단계 더 깊게 보죠. 예. 보통 우리가 원달러라고 하면 네. 상대환율이란 말이에요. 상대환율이라는 얘기는 한국과 미국, 미국과 한국에서 그냥 상대적으로 두 나라 간의 관계만 보는 겁니다. 예. 거기에 또 해지 수요 같은 것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그러니까 경제학적으로 실질 실효 환율이라는 게 진짜 중요한 게 미국이 만약에 어떤 나라하고 무역을 계속 하고 있으면 예. 상위 7개 정도의 가장 무역 비중이 많은 국가에 그 나라의 통화 또는 무역 가중, 트레이드 웨이티드라고 하죠. 무역 가중치를 뽑아내고 그걸 기본으로 실제 구매력이 얼마나 되느냐를 절대적인 수치를 갖고 비교를 하는 게 실질 실효 환율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경제 체질, 경제력을 예. 한눈에 딱 보여주는 게 상대 환율이 아니라 실질 실효 환율이라는 얘기예요. 예. 저희 파란색 제일 위에 있는 게 달러의 실질 실효 환율이고 중간쯤에 있는 게 유로화의 실질 실효 환율이고 녹색깔이? 네네. 빨강색이 원화의 실질 실효 환율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원 달러가 뭐 1,370원 갔다가 1,400원이 넘었네. 이거보다도 장기 추세를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2007, 8년, 2015년, 16년 요즘부터 빨강색이 한번 그 꼭지를 딱 찍고 계속 하락하고 내려왔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GDP 성장세부터 시작해서 경쟁률 자체가 개선이 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US 달러 한번 볼까요? US 달러가 진폭은 큽니다. 그런데 최근에 쑥 오른쪽 끝에 쑥 빠졌다가 가장 끝에 보면 다시 딱 되튀고 있거든요. 미국 경쟁력이 더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누구 덕분일까? 아주 실효성 있는 정책을 구사하고 뭐 이런 것들 덕분 아니겠냐 이거. 그렇죠. 플러스 아주 그 탄력적인 민간의 다이나믹스, 민간의 경쟁력. 우리가 아까 뭐 그로스 마진 이런 걸 본 것처럼. 그러니까 환율도 그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알겠습니다. 누구 덕분이냐고 저한테 아까 질문하셔가지고 제가 또 트럼프라고 말씀하실까봐 제가 잠깐 지금 약간 움찔했습니다. 하려다가 알겠습니다. 너무 친밀한 얘기가 나왔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봤을 때 미국 주식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상황이다. 지금 달러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달러 인덱스를 보게 되면은 여전히 약달러의 방향은 가고 있잖아요. 과거보다. 그러니까 절대치로 보게 되면 여전히 뭐 그래도 완전히 바닥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과거보다는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달러와 자산을 가지고 가는 게 좀 괜찮은 어떤 구간이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단기적으로는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94년부터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94년부터 지난주 금요일 현재까지 S&P가 몇 프로 떴는 줄 아느냐. 1,350%, 최근에 좀 올랐어요. 1,400% 반올림을 하죠. 1,400%. 40년 동안 1,400% 상승했어요. 이게 달러 기준이고요. 원화 기준은 환산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거 뭐였죠? 2,400%? 1,000%가 플러스가 돼요. 그걸로 답을 대신하죠. 알겠습니다. 40년 동안 미국 투자했었어야 30년 동안 했었어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코스피가 얼마나 뜬 줄 아세요? 올해 40% 뜬 거 감안해서 300% 떴습니다. 30년 동안. 30년 동안요? 네. 답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미국에 대해서 지금 뭐 펀더멘털이다 아니면은 뭐 밸류에이션이다 많은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사실 대표님 같은 경우는 ETF가 지금 현재 운용을 좀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럼 앞으로 이제 4분기도 늘 좀 가지고 계셨던 뭐 저번에 나왔을 때 아마 시청자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우량유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봤고 리치에 대해서도 이제 금리 인하 시기가 오면은 긍정적으로 좀 보셨고 그러한 어떤
추세나 관점은 포지션은 그대로 가져갈 생각입니다. 포지션은 변동 없이 대신 계속 자산 배분에서 예. 대만 포지션을 조금 줄여야 되나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만 포지션을 가지고 계셨어요? 네. 아 근데 그러니까 왜 연초에 US 달러가 살짝 약세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 상장된 ETF로만 하니까 네. 통화 관점에서는 거의 US 달러가 거의 한 80%였단 말이에요. 네, 예. 그래서 한 60% 정도로 줄이면서 이제 대만, 타이완 달러로 이렇게 환해지도 좀 할 겸 예, 예. TSMC도 있고 하니까 이제 TSMC가 전망이 안 좋을 것 같아서 대만을 뭐 좀 털어보자 이런 생각이 아니라 예, 예. US 달러도 그렇고 미국의 어떤 이 성장세가 워낙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외국에서 찾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아 오히려 그런 예, 생각? 좀 선택과 집중의 어떤 시간이 될 수도 있겠다. 사실은 예. 그 말씀 주셨으니까 예. 제가 뭐 그 인사께서 은근히 자랑도 하시라고 저한테 저희가 주식형이 올해 들어서 S&P 500을 연초 이후로 25% 아웃퍼폼하고 있습니다. 아 S&P 500을요? 성과 자랑도 성과 자랑이지만 예. 그거를 6개 ETF가 하나가 막 올라서 그렇게 되진 않았겠죠.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네. 지금도 뭐 계속 그 주식형은 저희가 당장 손댈 생각이 없어요. 아 알겠습니다. 워낙 웰 포지션드 돼 있다고 예. 생각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레그눈 투자자문의 퍼포먼스가 S&P 500보다 좋았다. 요거. 쑥스럽네요. 아니 근데 지금 대표님께서 최근 유튜브를 또 개설을 하셨잖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뭐죠? 이춘강의 머니픽. 머니픽이라고. 뭐 어떤 내용이에요, 거기는? 이제 지금 현재는 일반 분들께 예. 뭐 투자를 하려면 어떤 마인드로 해야 되고 이런 거를 왜냐하면 PD 분께서 이제 예. 그 컨셉을 잡으시더라고요. 하고 있는데 예. 군데군데 이제 제가 또 이 업계에 있다 보니까 예. 그때그때 중요한 뭐 FMC라든가 아. 뭐 일드커브라든가 예. 또는 뭐 채권 투자 전략을 할 때 미국채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가끔 껴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설한 지 한 달 됐고요. 한 달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추석 때 저희가 볼만한 컨텐츠가 거기 다 있겠네요. 뭐 다는 아니고 이제 오늘 아침에 찍고 오긴 했는데 한번 놀러 오셨다가 알겠습니다. 마음에 드시면 구독해 주시죠. 저도 이렇게 물어봤지만 아직 한 번도 안 봤습니다. 자, 그래서 저 추석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이춘강 대표님 너무나도 저희 유쾌하게 또 저희 프리마켓 뉴욕 너무나 좋은 인사이트를 많이 또 드리고 계신데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저희 이춘강 대표님 유튜브 한번 저 정주행을 한번 해볼까 생각이 들고요. 자, 추석 푹 쉬시고요. 네. 다음 주가 아니죠. 이제 다다음 주 2주 뒤에 네.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춘강 대표님 2주 뒤에 또 모시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여기서 또 이춘강 대표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 방송 시작 전 오늘 하루 쌓였던 피로를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투셀플레이스 돌아왔고요. 오늘도 재밌는 이슈 많이 들고 왔으니까요. 함께 해주시죠. 자, 오늘의 첫 종목 보이시는 것처럼 맥도날드입니다. 햄버거만 파는 줄 알았던 맥도날드가 사실은 오랫동안 모노폴리 게임이라는 전설의 프로모션을 해왔었는데요.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이 자취를 감췄다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다음 달 6일부터 11월 2일까지 부활한다고 하는데요. 예전엔 감자튀김 박스에서 스티커를 떼서 모으는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앱에 기반한 디지털 피스가 추가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포장해서 스티커를 떼고 앱에 스캔해서 앱 안에서 한번 열어보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소소하게는 무료 햄버거, 그리고 음료, 그리고 리워드 포인트, 항공 마일리지, 여행권, 자동차, 그리고 최대 100만 달러 상금까지 무려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거의 복권급 스케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사람들은 드디어 돌아왔다 이런 기대감을 드러내는 한편 하나의 스캔들을 또 소환하기도 했습니다. 2000년 초반에 이 게임을 조작해서 거액의 돈을 편취했던 스캔들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걱정된다는 우려와 함께 이 맥도날드 측에서는 보안을 강화하고 또 앱 인증 같은 장치를 추가해서 안심해도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맥도날드는 사실 원래도 경기가 안 좋을 때 저가 소비의 강자로 꼽히는 브랜드인데요. 여기에 이번에 게임 요소까지 더해져 팬들의 소비자의 유입 효과까지 노리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로열티가 한층 더 높아질 예정인데요. 주가에도 단기 모멘텀이 될 수 있겠다는 평가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맥도날드 매출은요, 올해 초 좀 부진한 출발 이후 최근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2분기 매출은 2.5% 증가하면서 2분기 연속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과연 이번 게임 부활이 맥도날드의 매출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겠고요. 또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여러분, 금이 천정부지로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금값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미국 재무부가 보유한 금을 시가로 환산했을 때는 무려 1조 달러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재무부 장부상으로 봤을 때 온스당 약 42달러라는 고정 가격으로 기록돼서 장부상으로는 시가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110억 달러로 기록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70년대 가격으로 고평가해 놓은 미국 금을 시가로 재평가하면 정부 보유 금 가치가 몇십 배는 불어나기 때문에 국가 부채를 줄이는데 좀 요긴하게 쓸 수 있겠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금 가격은 경제 불확실성의 바로미터로 여겨지기도 하죠. 경제위기나 경기 침체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때 도피처로서 금을 많이 사시곤 하는데요. 여러 요인이 이번에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겠지만 첫 번째 요인,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우려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폐쇄될 것으로 보이자 금값도 덩달아 오르고 있는 모양으로 보이는데요. 두 번째 이유로는 또 달러 약세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전통적으로 금은 달러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대체로 달러가 약세일 때는 금값도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또 이 밖에도 금 관련 상품도 많은 지금 인기가 있습니다. 자금이 몰리고 있는데요. 최근 몇 주간 금 ETF와 선물로의 유입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또 현재 골드만삭스, UBS, 도이치방크 등 글로벌 투자은행도 금 목표가를 계속해서 올리는 추세입니다. 최근 골드만삭스는 이 트럼프 행정부의 연준 압박으로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될 경우 금값은 5,00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프리마켓 뉴욕도 오늘 계속해서 이어지니까요.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 프리마켓 뉴욕에는 또 뉴페이스, 새로운 얼굴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자, 프리마켓 뉴욕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제 추석을 며칠 앞두고 나서, 최보아 앵커가 도망갔습니다. 네. 어디 가셨어요? 예, 최보아 앵커님. 여기 멀리 비행기 타고 좋은 데로 가셨습니다.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보고 계시다면 채팅창에 인사 한마디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고고코. 네. 그죠? 저희 프리마켓 뉴욕에 또 새로운 분이 오셔서 아주 제가 볼 때는 최고와 앵커님보다 더 잘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기대가 많이 됩니다.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일러야 되겠다. 예, 자, 뭐 괜찮아요. 예, 오면 뭐 한 대 맞으면 됩니다. 이미 갔으니까. 예, 등짝 한 대 맞으면 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오늘 심수연 앵커님 모시고 우리 저 시장 이야기 한번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인사 먼저 드리고 소개 한번 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국장과 또 중국장은 했었는데 미장은 처음이거든요. 저 보아 선배한테 또 많이 전수를 받았기 때문에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눈을 잃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너무 빛이 나서요. 그래요? 참, 정말 요즘 젊은 친구들은 마음에 없는 얘기를 너무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농담입니다. 자, 오늘 그레너리 투자자문의 이완수 대표님도 나오셨습니다. 저 2부를 함께 또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셨는데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장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사실 몇 거래일 또 한 2거래일, 3거래일 됐나요? 그래도 좀 상승하는 모습이 조금 있었는데, 아까 제가 이제 프리마켓을 좀 보다 보니까 약간은 좀 주춤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오늘. 자, 애플도 조금 좀 빠지는 모습이 있는 것 같고,
지금 선물 시장이 뭐 소폭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이한수 대표님 보시기에도 지금 시장의 여러 뭐 상황 뭐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사실 뭐 우려감들이 하나둘씩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우려감들이 나오고 있다. 우려감. 예, 예. 제가 보기엔 사실 연방정부 셧다운은 우려감이 아니라 이건 좋은 거거든요. 트럼프 행정부가 일을 안 하잖아요. 일을 안 하는 게 사실 더 좋은 건데. 제가 지금 보기에는. 예. 네. 그리고 좀 원래 우리 잘 아시잖아요. 예. 이 정부가 좀 공무원들이 좀 쉬어야 그래야 우리가 좀 자율적으로 일도 좀 하고 맞아요. 매출도 좀 늘리고 안 보이는 곳에서 열심히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예. 저는 되게 셧다운 이거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시장에서는 우려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특별히 뭘 우려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정부 셧다운이 과거 우리 통계를 보게 되면 물론 셧다운이 오기 전에는 시장이 약간 출렁거릴 수 있지만 그 기간 동안에는 다시 반등을 하자. 반등하죠. 합의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반등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결국에는 이게 우리가 저점 매수해야 되는 구간이 아닐까. 사실 보면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예. 공무원들 잠깐 쉴 때 예. 그때 빨리 매수하셔야 돼요. 빨리 매수해야 된다. 빨리 매수해야 쉴 돼요. 때. 예, 쉴 때. 왜냐면은 다들 막 그 생각을 해요.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면은 이 경제가 문제가 생길 거라는 생각을 맞아요. 해요. 그건 이제 공무원 측에서 생각하는 거고 그렇죠. 저희 쪽에서 봤을 때는 규제가 당분간 좀 사라지겠네.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계속 이제 그동안 내놨던 이런 품목별 관세 이런 것들 가기 전에 또 이 셧다운 되기 전에 또 관세 또 영화까지 좀 때리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런 걸 좀 못하게 예. 좀 막아놔야 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셧다운 기간 중에 예. 이 증시가 빠진다던가 이런 것은 사실 크게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에서 이제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10월 1일 날 고용지표가 나오거든요. 고용지표를 누가 발표하느냐? 발표할 사람이 없다. 그다음에 계속 경기 지표들은 이제 노동통계국이라든지 누군가가 계속 해줘야 되는데 맞아요. 이런 것이 안 나오면은 결국 연준이 뭘 갖고 판단하느냐? 예, 연준까지 걱정을 해주시더라고요. 예, 연준 예. 걱정이 될 것 같아요. 연준 자체적으로 다 판단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저는 그래서 셧다운 문제를 되게 많이 분석들 하셨더라고요. 뭐 공화당이 어떻고 민주당이 어떻고 막 쭉쭉 얘기를 하시는데 일단 저는 셧다운 기간 동안에 시장이 다시 좀 재조정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연준의 어떤 셧다운 이런 건 좀 괜한 걱정이 되지 않을까. 괜한 걱정이다. 네, 그래서 이게 우려감들이 계속 올라오는데 맞아요. 뭐 AI 거품론도 괜한 걱정이잖아요. 거품이 갑자기 사라져버리고 말라 비틀어지고 이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우려감들이 계속 올라오는 게 결국은 주가 지수가 그만큼 뜨겁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게? PR이 29배까지 올라왔어요. S&P가. 5년 평균이 지금 보통 한 22배에서 24배 정도가 나오는데 29배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조금 이제 누가 봐도 이 정도면 조금 좀 부담스러운데 딱 이런 지금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시장을 저는 지금 조금 이제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 이제 그렇게 봐야 되는데 단 지수는 밀릴 것 같지가 않다. 대신에 이제 종목 간 좀 많이 고평가된 종목들은 조정받아야 될 것 같고요. 못 오른 종목들, 금리나 수혜주 중에 우리가 뭐 잘 아는 제약바이오라든지 재생에너지라든지 소비자들 이런 쪽은 못 올라왔거든요. 그런 쪽은 조금 이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좀 기회를 주지 않을까. 그렇게 밀리는 게 그냥 매수 기회를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지금 사실 이한수 대표님께 시장을 좀 짧게 얘기해달라고 했는데 너무 의견을 다 말씀하셔가지고 뒤에 우리가 방송 분량이 나올 수 있을까 약간 걱정이 되긴 하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또 나옵니까? 많아요 지금. 알겠습니다. 엄청 제가 많아요. 네. 아주 알찬 질문 한번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외신 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어떤 기사가 가장 핫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테이버님께 이제 고용주간이 지나가고 있다라면서 또 한 대 맞아서 혼났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졸지보고서 발표 예정이다라는 점 또 안내 말씀드리고 그 와중에 어제에 이어서 또 셧다운 우려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라는 점이 어쨌든 시장 반응이긴 하기 때문에 함께 뭐 가볍게 짚어보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이 미국 연방정부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서 정부의 자금 집행이 멈추는 일명 셧다운 시한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오게 됐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백악관에서 만났지만 핵심 쟁점인 이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 문제 때문에 합의하지 못했는데요. 이 협상 결렬로 인해서 어쨌든 이 셧다운 가능성이 커지면서 미국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고 또 달러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투자자들은 금으로 몰려서 또 금값이 역대 최고인 온스당 3,800달러를 넘었다라고 또 앞에서 투셀플레이스에서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이렇게 셧다운이 현실화되게 된다면 사실 뭐 경제 불안성이 커지고 또 경제지표 발표도 어쨌든 중단이 되게 되고 또 투자자와 중앙은행 정책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다. 이런 우려감이 존재하긴 하는 좀 반응이 이어지긴 했는데 예.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좀 셧다운은 기간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좀 오고 가고 있거든요. 저 같은 사람은 좀 저가 매수를 좀 해야 되는 타이밍을 어쨌든 얻어보기를 좀 노려보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좀 강세장이기 때문에 예. 별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또 그런 시각도 존재하더라고요. 예. 뭐 지금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제 뭐 돈 좀 있으세요? 있습니다. 아, 있어요? 네. 얼마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자, 내가 이제 투자를 한 200만 원 하겠다. 네. 200만 원 내가 하고 싶다 하면은 한 10개로 쪼개서 네. 하루에 하나씩 사시면 어떨까 하는 뭐 10일 정도 되지 않겠어요? 셧다운 기간. 자, 네. 그리고 이제 저는 뭐 이거 제가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원하는 것은 어찌 보면 또 금리 인하를 맞습니다. 너무나도 네, 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말 과거 뭐 정말 1기 때 35일 정도의 어떤 셧다운 기간보다는 조금 짧게 가져가려고 하는 모습도 있고 지금 결국에는 미국의 부채가 워낙 많다라는 것은 미국의 많은 이제 정치권에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민주당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헬스케어 관련된 또는 메디케이드 관련된 그러한 비용을 우리의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노인분들에게 써야 된다. 하지만 공화당 입장에서는 삭감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런 어떤 정치적 명분 자체가 민주당이 얼만큼 끌고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네. 왜냐하면 미국의 부채가 워낙 많다는 건 다 알고 있거든요, 사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지금 임시 예산안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어서 지금 민주당 쪽에서도 조금 빨리 이거를 좀 합의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지금 보여서 제가 봤을 때는 생각보다 그 정부 셧다운이 그렇게 길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네. 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 분명 옵니다. 네. 거기에 따라서 또 금리나 또 예를 들어서 기대감도 분명 있고 그러니까 10월 달에 사실상 매주 이벤트가 빅 이벤트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다이나믹한 아마 다이나믹한 한 달이 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 있어서 네. 뭐 한번 프리마켓 뉴욕과 한번 지켜보시죠. 근데 추석 동안에 저희가 방송 못 하잖아요. 네. 아쉬워요. 뭐 알아서 하셔야죠. 뭐 어떡하겠어요. 그죠? 소장님이랑 저만 나오면 안 될까요? 뭐 단타를 치셔야 될 수도 있고. 뭐 개인들은 뭐 HTS가 아니라 이걸 맞아요. 되니까 MTS로 앱으로, 보면 MTS 또 다 쉬는 시간 되니까. 많아서 많이 거래할 수 있을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예. 뭐 보시면서 예. 저는 뭐 충분히 대응하실 걸로 보고 있고요. 그럼 그 추석 때 네. 그 투자 아이디어를 이현수 대표님께서 오늘 좀 한번 날려주시고 가시죠. 일단은 당장 지금 뭐 사실 연방정부 셧다운이 지금 계속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예.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선지력이 있는 건 아닌데 항상 연방정부 인원 10% 감축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 미리 제가 보기엔 선반영 하시는 것 같아요. 항상. 그것도 선반영하고 우리는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셧다운할 준비가 돼 있다. 네. 10%는 줄여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민주당에서 자꾸 이제 메디케어라든지 메디케이드를 갖고 자꾸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그럼 연방정부 인원 10% 또 감축을 하겠다. 맞아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됐을 경우에 저는 그러면 이제 연방정부가 어떤 일을 할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결국은 AI에 의존할 거다. 우리가 노란봉투법 쓰면서 결국은 로보틱스에 의존하잖아요. 예. 연방정부는 이제 AI에 의존할 거다. 예. 그렇다면 저 팔란티어죠. 예. 팔란티어 매출이 증가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더 쓸 거다. 인원 감축하고 거기다 AI 인공지능 넣고 이게 이제 지금은 당장 국방부라든지 이런 정보기관 쪽에 있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일반 사무직까지 딱 다 AI로 계속 깐다 그러면은 연방정부 인원들은 계속 감축이 될 수 있고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렇다고 보면 산업 쪽에서 이렇게 해도 AI 인공지능 사업이 또 갈 수가 있는데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고 두 번째는 이렇게 되면은 실업률이 더 늘 수 있겠는데 미국의 고용지표가 더 균열이 갈 수 있겠는데 예.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올 수가 있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저는 이제 연방정부 셧다운 잠깐 하면 이제 일단 임시 휴직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게 이제 노동 고용 통계에 잡히는가? 아니 근데 잡히는가? AI로 전환하는 그 과정 속에서는 당연히 뭐 지금 연방 공무원이나 아니면 민간 기업에서도
많은 해고가 좀 일어날 것 같은데 네. 그 해고가 일어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노동 지표가 뒤흔들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계속 흔들어지는 거죠. 뒤흔든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금리 인하 방향을 또 갈 수밖에 없는 갈 수밖에 상황이니까 없는 거죠. 여러 가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명분을 막 쌓아 나가는. 사실 되게 예. 지금 재밌는 게 예. 지금 이제 불법 이민자들 이제 다 이제 집으로 이제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있고 그다음에 요즘 비자 문제 이제 H1B 비자 뭐 보시면은 뭐 저희 한국 노동자들 이렇게 뭐 수갑도 아니잖아요. 네. 쇠사슬 채워갖고 다 돌려보내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미국의 실제 고용이 지금 이 지표를 믿을 수가 있냐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미 그런 잡들은 이게 빠져나가잖아요. 빠져나가더라도 그러면은 그 3D 업종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3D 업종. 그다음에 예. 이제 그 스템스라고 해갖고 이제 과학 기술자들이죠. 이런 직업들을 지금 미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메꿔줄 수가 없다는 거죠. 3D 업종은 내가 싫어서 힘들어서 안 하는 거고, 예. 그다음에 스템 쪽은 내가 기술이 없어서 못 하는 거고. 그러면 사실 그 자리들이 계속 비어져 있다는 거죠. 예. 원래는 이제 그게 빠져나가고 거기에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못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다 보면은 지금 막 이 고용지표들이 이렇게 망가지는 게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으로 계속 더 망가질 수가 있다. 그렇다 보면 사실 연준에서도 이렇게 지금 계속 뭐 지표를 계속 뭐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고 있는데 뭐 더 확인해야 되나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이미 확인 다 된 것 같은데. 다 됐는데. 다 됐는데. 아.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굳이 고용지표를 지금 봐야 되나. 예. 예, 봐야 되나. 물론 셧다운 되면서 지표가 안 나올 수 있지만은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미 인플레이션은 유지가 되고 있고 고용은 균열이 가고 있고 예. 경제 성장률은 아시다시피 이제 한 3%대 유지가 되고 있고 예. 그럼 금리를 내려야죠. 알겠습니다. 자, 금리 인하의 방향은 아마 좀 굳건하게 좀 가져가지 않을까. 자, 이렇게 좀 지금 이현석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일단 뭐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뉴스들 또는 이제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뉴스 하나만 더 보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제가 한번 사투리를 해봐도 될까요? 사투리요? 네. 네.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 제가 대구 이걸 출신인데 하려고 좀 한 게 아닌 것 아니고 같긴 한데. 사실 왜 이걸 했냐면 제가 엔비디아 관련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좋아요. 오늘 좀 빨개지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빨개지세요? 조금요. 당황도 하세요, 혹시? 가끔 합니다. 당황도 하시는구나. 네, 예.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 간밤도 엔비디아 주가가 2% 넘게 올랐습니다. 예, 예. 이는 아무래도 또 AI 수요에 관해서 여전하다라고 하는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예, 예. 그로 인해서 투자자들의 관심도 다시 한번 커진 분위기인데 또 바클레이 같은 이 투자 은행은 AI 산업에 대해서 투자가 줄어들 기미가 없다면서 AI가 다시 한번 글로벌 성장의 핵심 동력이라고 또 강조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주에 또 AI 버블 논란으로 주가가 흔들리기도 했지만 요 뉴스를 요 해당되는 뉴스 띄워주셔야 됩니다. 네, 이번 그래야지 보고서 PD님이 방송에 띄울 수 있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네, 지난주 또 AI 논란으로 인해서 버블 논란이 계속해서 있었는데 예. 이번 주 보고서 덕에 또 걱정이 한풀 꺾이면서 이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최근 엔비디아는 인텔 지분을 $50어치 사들이면서 컴퓨팅 생태계 이 전반 신제품도 차근차근 내놓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구글 같은 이 대형 IT 기업이 엔비디아 없이는 어쨌든 AI 서비스를 못 만들기 때문에 사실상 AI 칩을 독점하고 있다라는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하지만 좀 걱정도 있습니다. 예. 현재 이 AI 산업에 쏟아지는 투자 규모가 과거 1999년 닷컴 버블 때와 비슷하다라는 이야기가 오고 가면서요. 어쨌든 과거를 보면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뭐 엔비디아가 지금 이 시작점인지 혹은 끝을 향해 달려가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 지난주까지는 또 AI 버블이 계속해서 문제다 이런 식으로 예. 말이 나왔잖아요. 예. 근데 또 이게 오르면서 어쨌든 지수도 상승 탄력을 받았다는 점에서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저희 심수영 캐스터라고 제가 불러도 괜찮죠? 네, 맞습니다. 지금 사실 아침에도 좀 방송을 좀 하고 계시고, 네. 이제 미국에서 미국 이제 빅테크에 관련해서도 이제 많이 좀 보셨을 텐데 개인적으로 어떤 기업 좋아하세요? 이 기업은 내가 좀 샀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저는 코닝을 좋아합니다. 뭐 좋아하신다고요? 코닝이요, 코닝. 코닝? 네, 코닝이라고 애플 관련주가 있는데 예, 예. 반려주식이고요. 이런 거 방송에서 말해도 되는지 완전 돼요. 괜찮아요. 네, 거의 꾸준히 어차-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네, 또 관련 의견 들을 기회가 있다면 좀 엿들으려고 왔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본인 이제 종목 상담하러 오신 거죠? 지금? 거의 사심 채우기로 지금 보일 수 있지만 알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이 이렇습니다. 자, 고객님 개인 종목 상담하러 오고 있는데, 자, 일단 지금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께서 지금 관심이 있으세요. 왜 관심이 있느냐? 고점에서 어마어마한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다. 네. 자, 그리고 시총은 정말 엄청나다. 그리고 일부 좀, 여기에서 과연 더 뚫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궁금증도 있는데, 네. 우리가 포워드 PR 기준으로 보게 되면 돈을 너무나도 잘 벌기 때문에 그렇게 고평가돼 있지 않다. 오히려 저평가돼 있는 상황이다. 네.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좀 아이러니한 상황 때문에 매수 버튼을 누르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조정 줄 때까지 기다리기도 애매하고, 여러 가지 어떤 의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대표님은 엔비디아를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사실 3분기 이제 실적 발표가 11월 이제 한 거의 마지막 주 정도 나올 것 같거든요. 예, 엔비디아. 네, 엔비디아요. 그 전에 사셔라. 저는 그 전에 사셔라. 그 전에? 그 전에 빨리 예. 실적 발표하기 전에. 왜냐하면 이제 2분기 실적 발표 때 제가 한번 잠깐 되돌아보면은 예. 팩트셋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S&P 500의 2분기 실적 영업이익이죠. 영업이익이 성장률이 한 5% 전후로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 중에서 특히 이제 기술주 같은 경우 한 7, 8% 정도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뚜껑을 딱 열어서 보니까 사실은 전반적으로 한 10%가 넘었어요. 영업이익이 S&P가 뭐 완전히 벗어난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기술주 특히 이제 우리가 아는 M7 중에서 애플하고 이제 테슬라는 조금 이제 약간 상태가 안 좋으니까 거기 둘을 빼고 기술주가 전반적으로 보니까 한 16% 정도 이익 성장이 나왔다는 거죠. 2분기 때. 16%? 16% 나왔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해서 10%를 채워버린 거죠. 그런데 3분기 지금 어닝에 대한 가이던스도 기본적으로 10% 이상을 더 높여버렸어요. 팩트셋이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걸 보면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지금 우리가 계속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잠깐 시간 지나면은 거품론 나오고 거품론 꺼지면은 밸류에이션 아직도 싸네 또 사야지. 또 그 다음에 또 거품론 나오면 또 마찬가지로 계속 사이클이 도는데 저는 이제 밸류에이션 지금 이 엔비디아만 봐도 지금 이제 올해 매출 전망이죠. 2025년도 매출 전망이 2,065억 달러예요. 전년 대비 58%를 잡아놨거든요. 그런데 이게 연초에는 한 48%인데 10% 더 높여버렸어요, 지금. 갈수록 높아져요. 그 다음에 3분기도 그 이상이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항상 밸류에이션 보면은 지금 포워드 PR이 32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성장주가 32배라는 것은 저는 사실은 이건 그냥 헐값이라고 보거든요. 이건 무조건 사야 되는 거죠. 무조건 사야 된다. 무조건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다른 것보다 성장주지만은 밸류에이션이 충분히 올라올 때까지는 계속 사도 된다. 뭐 국내 이제 SK 하이닉스하고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SK 하이닉스 실적 많잖아요. 근데 지금 PR이 8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사는 거고 목표 주가는 계속 올라가는 거고 한 50만 원까지 계속 잡고 또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런 케이스가 엔비디아. 왜냐면 결국 엔비디아 실적이 따라서 SK 하이닉스 실적이 똑같이 가죠. 그런 걸 본다면은 저는 일단은 회사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이제 AI 부스터, 그 다음에 루빈, 그 다음에 이제 AI 플랫폼 쿠다, 거기다가 이제 자율주행 로보틱스 물리적 플랫폼인 코스모스까지 이런 전반적인 비즈니스가 쉽게 얘기해서 활활 더 타올르지 지금 꺼질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AI 강세장에 있어서 너무나 중심적인 기업이니까 뭐 엔비디아가 죽으면 다 죽는 거잖아요, 사실. 다 죽는 거죠. 그리고 죽을 수가 없죠. 죽을 수가 없고. 왜냐하면 죽을 것 같으면 다른 데서 살려주겠죠, 이거. 이게 있어야 나머지가 다 돌아갈 수가 있는 거니까.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제가 지난주에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은 AI 산업이라든지 반도체 산업이 결국 미국 독점에서 올해부터는 사실 글로벌 산업으로 이제 다 바뀌어버리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 뭐 한다고 그러잖아요. 중국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바뀌는 과정에서 미국 내 AI 산업과 그다음에 AI 플랫폼을 결국은 엔비디아가 다 구축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정점에 있을 거고 미국에 정점이 있으면 결국 글로벌의 정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위치를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 무조건 저는 엔비디아는 뭐 올해 연초에 한 45% 정도 올랐거든요. 그거 정도는 저는 충분히 더 뛰어넘을 수 있다. 저희가 개인적으로 하나 궁금한 게 있었는데 아까 일부에 보니까 또 엔비디아 그래프가 있었는데 거기 이익률이 한 70% 정도라고 뜨더라고요. 총 마진율. 총 마진율이 70% 정도라고 떴는데 이게 좀 일반적인 수치인가요? 아니면 아니죠. 엄청난 수치인 건가요? 되게 좋은 거죠. 왜냐하면 사실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높다는 것은 뭐냐면은 사실 엔비디아는 직접 제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팹리스예요.
TSMC한테 공장에다가 주문을 주고 그냥 그걸 그냥 바로 인도하게 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는 그냥 자기들이 비용 안 들이고 그냥 마진만 딱 먹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업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기업들 케이스가 국내 같은 경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술 팔아갖고 매달 그냥 배당 받잖아요. 이런 데 같은 경우에 영업률이 거의 90%가 나오는데 알테오전이 지금 뭐 그런 케이스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로 엔비디아를 보시면 돼요. 플랫폼이라는 게 내가 구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GPU를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다 받아다가 조립하고 그 다음에 바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영업 마진이 높은 거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 채팅창에서요. AMD는 어떻게 보시냐고 이렇게 또 AMD요? 예,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제가 작년에 AMD를 좀 투자했다가 재미를 좀 못 봤어요. 재미를 못 보셨어요? 작년에요? 네, 작년에요. 작년에 AMD가 약간 좀 많이 밀렸어요. 맞아요. 많이 밀렸어요. 이유가 뭐냐면은 AMD를 뭐라고 해야 될까? 박쥐와 같다고 할까요? 박쥐? 박쥐. 낮에는 여기에 붙고 밤에는 저기에 붙고. 그러니까 CPU 같은 경우가 이제 인텔이 전 세계 시장에 거의 80%를 독점하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AMD가 15%, 20% 정도를 갖고 가요. GPU를 엔비디아가 전 세계 80%, 85%를 점유하잖아요. 10%를 AMD가 갖고 가요. 그러니까 AMD는 GPU, 그다음에 CPU 양쪽을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처음에 인텔이 결국 CPU 쪽이라든지 NPU 쪽으로 이렇게 쭉 갔지만은 엔비디아는 GPU를 갔거든요. 근데 사실 AMD는 양다리를 걸치고 막 가다 보니까 좋을 때는 양쪽 다서 수익이 나야 되는데 안 좋을 때는 한쪽만 나거든요. 근데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CPU 쪽에서 수익이 안 나다 보니까 GPU 하나만 갖고 가려다 보니까 사실 힘들었어요. 그다음에 기술적으로도 계속 지금 밀리고 설비 투자를 끌어내는데 좀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힘들었는데 요즘 이제 하반기 들어서 좀 많이 올라온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우리가 잘 아시는 반도체 중에 레거시 반도체가 올라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맨날 그 얘기하잖아요. GPU 하다가 너무 비싸고 포르쉐가 너무 비싸고 이게 너무 좋긴 하지만은 탐이나지만은 너무 비싸니까 못 사잖아요. 그럴 수 있을 경우에 쓰는 게 이제 우리가 브로드컴의 아이직 회로라든지 이런 회로를 얘기를 하잖아요. 아이직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는 HBM이 안 들어가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CXL 기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GDDR7 같은 D램 같은 것 중에서 하이엔드 D램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그런 쪽에 관련돼서 지금 요즘 다시 또 시장이 올라오다 보니까 결국에 AMD가 그쪽도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도 잘해요? 다 해요. 얘는 다 해요. 뭐든지 다 해요. 그냥 갖다 꽂으면 되는 문제인데. 그래서 이번에 제가 그걸 보고 그러면은 AMD도 이제 올라올 수 있겠다. 저는 그래서 레거시 반도체가 올라왔을 때 삼성전자라든지 마이크론이 올라오는 것 같이 똑같이 AMD도 그런 쪽을 같이 보시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는 절대 미국에서 버릴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뭐 젠슨왕 CEO의 그 조카뻘이라고 하죠. 조카뻘. 리사수. 리사수. 그다음에 그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찰스 리앙의 또 친척이라고 그러죠. 뭐 하여튼 중요한 반도체 회사는 미국 반도체 회사는 대만계 아메리칸들이 다 지금 점령을 하고 있어갖고 하여튼 애니메니 서로 간에 관계가 좀 있어갖고 제가 보기엔 절대 이 회사는 뭐랄까 양쪽을 다 왔다 갔다 하지만은 지금같이 레거시하고 AI가 다 반도체가 좋을 때는 어떻게 하면 또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오늘 한 가지 또 짧게만 질문 드리고 싶은데 사실 하세요. 너무 좋습니다. 엔비디아가 계속 잘 가고 있다라고 또 말씀해 주셨는데 또 나눠 먹기가 좀 시장에서 있다고 생각을 하면 화웨이 쪽에서도 또 AI 뭐 칩 생산 2배로 늘릴 것이다. 뭐 이렇게 파이 나눠 먹기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건 또 견제가 안 될까요? 사실은 지금 기술적으로는 엄청 격차가 너무 커요. 제가 아까 미국은 AI 생태계예요. 완전히 하이엔드 생태계고 중국은 레거시 생태계. 범용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는 이제 그런 딱 레벨이고요. 화웨이가 이제 하이실콘을 통해서 사실 제품을 계속 이제 되게 어센드 같은 제품들을 막 AI 반도체라고 찍어내는데 그 안에 HBM이 안 들어갑니다. 없습니다. HBM을 사실 지금 중국에서 그 부품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지금 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미국이 통제를 해갖고 HBM은 다 미국으로만 갑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열심히 만들어도 일단은 기능은 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IG 회로 같이 HBM 안 넣고도 이것저것 막 섞어버리면은 사실 뭐 가능은 해요. 네. 가능은 하는데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사실 GPU를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얘기합니다. 당분간은 미국은 하이엔드로 계속 가는 거고, 그다음에 중국은 범용으로 해갖고 네.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양으로 밀어붙이는 이제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기술적 차이로 본다면은 이제 그냥 간단하게 그냥 파운드리만 볼게요. 파운드리 이제 중국에서 SMIC라든지 화홍반도체가 파운드리를 가장 잘하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7나노를 지금 이제 생산하기 시작했어요. 7나노 제품을. 그런데 미국에서 지금 삼성전자 TSMC가 나오는 것은 결국은 지금 2나노, 3나노짜리를 이제 상용화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요 7나노하고 2, 3나노 차이는 한 15년 보셔야 돼요. 기술적으로. 15년이나. 15년 보셔야 돼요. 긴 시간이네요. 예, 숫자가 이렇게 뭐 한 5 정도 차이 난다, 5% 차이 난다 해서 뭐 간단하게 5년 정도가 아니라 이 기술을 상용화시켜 직접 제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거기까지는 엄청난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15년이면 제가 여기 방송하기 힘들 정도의 나이가 됐을 경우 오래 하셔야죠. 그때 이제 중국이 발전했다 소리 들으면서 그때도 모르죠. 그때도 모른다. 그때 2나노, 3나노 오면 미국은 또 어떻게 하실지 모르죠.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중국에 대한 기술력 자체는 여전히 뭐 미국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도 한번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장 프리마켓에서 많은 기업들이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어떤 기업들이 가장 또 핫하게 좀 움직이고 있는지 더 심수연 캐스터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주 살펴보기 전에 오늘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네. 다들 인스타그램 하시나요? 합니다. 합니까? 하시나요? 안 합니다. 안 하시고 하시나요? 저는 하고 있어요. 네. 보기만 하고 있어요. 보기만 하신다. 제가 활동은 안 하고. 그럼 팔로워가 얼마나 되시죠? 저는 팔로우는 한 30명? 30명. 얼마나 되시나요? 민기는 4,000명. 4,000명. 네. 이게 10,000명이 되면 호텔 숙소 같은 게 또 협찬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좋네. 10,000명이 되면 돼요? 10,000명 정도 되면 그래요?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10,000명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걸 뭐네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예. 또 보아 선배한테 전수받은 밑밥 깔기 기술인데 네. 이게 오늘 소개해드릴 특징주 베일 리조트가 앞으로 이런 전략을 좀 확대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종목이 스키 리조트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데 콜로라도 베일 지역에서 시작을 해서 베일 리조트고요. 지금은 캐나다,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에서 프리미엄 리조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어닝콜에서 이메일 중심 마케팅에서 좀 벗어나서 디지털, 소셜, 인플루언서 채널로 확장을 해서 고객과 좀 감성적으로 연결을 하겠다고 언급을 한 점이 이목을 끌었습니다. 한편 이제 함께 발표된 실적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4분기 EPS가 마이너스 5.08달러, 매출은 2억 7,130만 달러로 전망치 소폭 하회했는데요. 시즌 패스 판매가 수량 기준으로 3% 줄었고요. 또 장기 이사였던 존 소르트와 존 레드몬드가 내년부터 주청에서 물러나면서 이사회 구성도 바뀐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번 발표 이후에 이게 장 마감 이후에 발표가 났었는데 보시면 한 3% 가까이 하락을 한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요. 이 이후에 지금 최근 1시간 내에 스피텔에서 또 목표가를 하향을 했습니다. 180달러에서 175달러로 하향을 했고 지금은 148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다만 이제 회사에서 조금 긍정적인 발표도 있었는데 14억 달러의 유동성을 확보를 했고 또 연간 시즌권인 에픽팩스 프로그램과 유럽 리조트 확장 투자 등을 통해 장기 성장 전략을 지속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해당 종목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여러 가지 팔로우 막 누르고 치고 계시는 분들 눈에 보입니다, 지금. 막 10,000명 찍으려고. 그죠? 알겠습니다. 하셔야죠. 몇 명 있으세요? 저는 비공개 계정인데. 비공개 계정이요? 자. 그래서 말을 안 했던 겁니다. 그래요? 숨기려고. 비공개 계정을 가지신 분이 지금 이 뉴스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팔로우. 저희한테 질문을 하고 있었어요. 몇 명 있냐고. 알겠습니다. 자, 다음 기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기업. 제가 또 오늘
국장도 하고 중국장도 하고 미국장도 하고 이렇게 네, 회사에 헌신을 하고 있는데 한때 입사 전에 좀 유튜버의 꿈을 꿨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행 유튜브를 한 편 찍고 퇴사를 했는데 이 얘기를 한 편이요? 네, 한 편 찍고 편집이 힘들어서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를 한 게 아니고 은퇴를 했습니다. 유튜버를.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했냐? 그 여행 유튜브가 크루즈 여행 유튜브였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크루즈주 다룰 거기 때문에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연결이. 근데 여기 회사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여기 입사하시는 분들 기준점이 약간 좀 특이한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전문성이 확실한 것 같아요. 여기 정말 팀장님 근데 그 얘기 아세요? 예? 5명이 모이면 그 5명 중에 자신이 평균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팀장님 저는 제가 제일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면서 있었는데 제가 가장 정상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크루즈 얘기 좀 들어봐요. 알겠습니다. 예. 가야 되는 건지. 어쨌든 제가 또 코로나 시기에 크루즈를 잠시 또 해외 출국이 풀렸을 때 타러 갔었는데 그 정원엔 3분의 1만 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 죄송한데 그 코로나 시기 때 크루즈를 타야겠다라는 생각을 왜 하셨었어요? 이 부모님이 같이 가자고 하셨는데 또 저는 부모님한테 얹혀서 가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자고 할 때 가야 합니다. 코로나인데도 그냥 부모님도 괜찮다 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전에 그 코로나 때인데 이게 뭐 오미크론이 풀리고 하면서 약간 좀 괜찮다 해서 괜찮다라고 나왔을 때 괜찮겠지 하고 갔는데 그다음에 또 다시 재출국 금지가 되더라고요. 근데 잠시 정말 틈새를 타서 잘 갔다 왔는데 어쨌든 뭐 그래도 요즘 좀 코로나 이후에는 잘 회복을 하고 있죠. 그 중에서 카니발이라는 거의 뭐 대장주 중에 하나죠. 크루즈주. 이 카니발도 간밤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장 전에 발표를 한 기업이고요. 매출이 81억 5천만 달러로 시장 예상치를 소폭 웃돌았고요. 순이익이 18억 5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6.7% 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주가가 장전에는 기대감에 6% 넘게 올랐다가 또 정규장에서 좀 빠지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요. 숫자가 애매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매출이 아까 뭐 소폭 웃돌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코로나19 이후 기준으로 보면 분기 성장률로만 따지면 가장 낮았고요. 또 순이익도 지난해 같은 분기에는 61% 증가를 했는데 뭐 이번엔 6.7% 늘었기 때문에 애매했다, 아쉽다 이렇게 투자자분들이 좀 느낀 것 같습니다. 내년 전망에도 부담 요인이 조금 있었는데요. 신규 로열티 프로그램과 선박 정비 비용 증가가 2026년 수익률을 좀 깎아먹을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여파로 경쟁사들도 함께 약세를 보였는데요. 노르웨이지안 크루즈가 2.7% 빠졌고 또 로열 캐리비안이 0.8% 빠졌습니다. 다만 멜리우스 리서치의 코너 커닝햄 애널리스트가 이번 주가 약세가 실적 실망이 아니라 좀 기술적 요인 때문이다 이런 의견을 내놨고요. 단기 조정은 매수 기회다 이런 코멘트까지 내놨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또 목표가를 다 확인을 해봤는데 제프리스에서 31달러에서 34달러로 상향을 했고 또 시티그룹도 37에서 38달러로 좀 미미하지만 상향을 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카니발 주가가 29.6달러 정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30달러 이상으로 다 목표가가 나왔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도 한 번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뉴스를 볼까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유튜브 데뷔하셨다고 했는데 이 소중한 하나짜리 또 이 시리즈물이 삭제가 되고 갑자기 탈퇴가 되면 또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제가 그 10시간 걸려서 편집했는데 그건 좀 아니죠. 그렇죠. 이렇게 되게 유튜브 하다가 채널 삭제된 분들이 꽤 많은가 봐요. 그중에서 오늘 한 명의 인물이 또 소송을 걸었다는 내용을 또 뉴스로 가져왔습니다. 채널 자체가 강제로 삭제가 되는 거예요? 네, 삭제가 돼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소송을 걸었는데 돈을 오히려 받았다라는 내용으로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450만 달러의 현재 구글과 딜을 한 상황인데요. 343억 원을 현재 얻어냈고요. 그 이유를 한번 보자면 2021년 1월 이 미국 의회 난입 사건 이후에 트럼프 유튜브 채널이 차단이 됐는데 이 트럼프가 불법 검열이다라고 하면서 구글에 소송을 건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구글이 돈을 주고 깔끔하게 해결한 건데요.
그런데 트럼프는 과거를 봤더니 이 사실 재집권 후에 다른 빅테크, 미디어 회사들과도 이런 식의 좀 합의를 많이 한 상황이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디즈니사나 ABC 뉴스랑은 명예훼손 소송 때문에 1,500만 달러를 받았고요. 또 메타의 경우에도 2,500만 달러를 받았던 이런 이력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참 많이도 소송을 걸었다고 또 확인이 되는데 예. 이 법원의 경우에는 소셜미디어 회사들이 마음대로 막을 권리가 있다고 했지만 트럼프는 사실상 이 합의들이 사과금이라고 여기면서 정치적으로 크게 활용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한마디로 법원은 이 트럼프 편은 아니지만 트럼프는 돈을 꽤 챙기고 있다라는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또 IT 업계 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트럼프가 압박을 계속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반응들도 함께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 이거는 돈 버는 재주가 있는 놈이 더 한다라는 말이. 근데 사실 네. 대표님 부럽죠? 아니 소송 테크까지 하는 그러니까. 거죠. 재테크도 아니고 소송 테크까지 하면은 지금 마음이 좀 댓글에 바뀌었어요. 네. 해봤으면 좋겠다. 나도 뭔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구글에 댓글에 별 반응이 없고요. 다들 부럽다. 이런 반응밖에 없더라고요. 야. 사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니까 네. 딜이 들어오는 거지. 뭐 이상한 분들이었으면은 그냥 뭐 바로 그냥 네. 싸잡아갖고 다들 사라지는데. 이게 지금 뭐 지금 메타 또는 네. 뭐 그 전에 또 여러 어떤 기업들이 네. 있잖아요. 아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디즈니, 네, 그리고 X 같이 뭐 X 맞아요. X도 있고. XAI도 있고. XAI는 일론 머스크가 줬는데 네. 본인 주머니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냥 직접 본인 인마인 포켓으로. 야. 근데 이제 다른 이제 메타가 줬던 돈은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백악관 안에 백악관에. 어떤 보수 수리하기 위해서 썼는데 일론 머스크가 준 돈은 자기가 그냥 가져가는 아주 뭐 너무 부럽습니다. 네 것도 내 거고 내 그렇죠. 것도 내 거고. 네. 뭐 그거. 사실 이거는 약간 구글, 좀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이런 부분은 하나하나 이유를 대면 너무나도 끝이 없기 때문에 참 좀 기묘하다 뭐 이런 행위가 예, 하여튼 박탈감에 다들 말을 못 잇고 있는. 예, 사실 기업 기묘하다라는 입장에서는 표현밖에 안 좀 됩니다. 다른 것 같아요. 좀 괴상하다, 네, 기묘하다 맞아요. 이런 단어, 예. 이런 단어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더 이상 우리가 뭐 언급할 게 없어. 구글도 이제 그런 반응이더라고요. 펀더멘탈은 우리가 얘기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소송을 유발해야 된다 그런 생각도 없고. 330억인데 그죠? 그 기업들한테 전혀 뭐 지장을 줄 수 있는 그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뉴스는 이렇게 정리를 우리가 한번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저희가 지금 이제 빅테크들의 어떠한 지금 흐름들, 그런 뉴스들을 저희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박민지 캐스터를 통해서 저희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코너 속의 코너입니다. 방송 중간에 다루지 않은 뉴스나 또 종목 리포트 모아서 전달해 드립니다. 첫 번째로 살펴본 종목 애플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매수 추천 유지 이런 의견을 냈는데요. 애플 공식 웹사이트나 여러 통신사 사이트에 아이폰 배송일을 추적한 결과 아이폰 17의 배송일이 16 대비해서 더 길어졌다. 그러니까 더 오래 기다려야 아이폰 17을 받을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소비자들의 초기 구매 열기가 뜨겁다는 의견 냈습니다. 그래서 매수 추천 유지 밝혔고요. 두 번째 한번 살펴보시죠.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입니다. 키방크는 엔비디아 목표가를 230달러에서 250달러로 높여 잡았는데요. 버나스타인 측에서는 두 종목의 아웃퍼폼 등급을 재확인했다는 의견도 냈습니다. 이 아웃퍼폼, 중립보다는 강하지만 매수보다는 약한 매수 의견인데요. 반드시 보유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 이유를 살펴보면요. AI에 대한 우려는 분명히 있지만 엔비디아의 생태계 투자가 눈길을 끌고 있다. 또 수요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며 현재 시점에서 엔비디아의 현금 흐름을 더 잘 활용할 방법을 찾기는 어렵다는 입장도 덧붙였습니다. 또 두 종목을 보유할 수 있고 또 보유해야만 한다는 입장도 덧붙였고요. 테슬라 한번 보시죠. 테슬라 바클레이즈 측에서 중립 유지 의견 냈습니다. 이번 상승세가 사실 테슬라가 원조 민주식이라는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 또 성과는 기술적 요인, 소매 투자자 열기, 그리고 M7의 추경 매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알리바바도 함께 살펴보시죠.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비중 확대 유지 의견을 냈는데요. 목표 주가는 165달러에서 20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 클라우드 부문 성장률 전망치를 2026년 회계연도에는 32%, 또 2027년 회계연도는 40%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자본 지출 증가, 그리고 모델 업그레이드, 그리고 전략적 파트너십과 가속화된 글로벌 확장 전략에 따른 것이라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내용도 이 코너에서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죠. 네. 자, 박민지 캐스터가 이렇게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뭐 사실 시장에서 많은 기업들이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많은 소식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떤 기업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 바로 또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발표 나온 기업 하나 정리를 하고 또 움직이는 기업들도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네, 지금 특징주 아까 카니발에 대한 목표가를 내놨던 기업 중에 하나인데 제프리스 파이낸셜입니다. 제프리스 파이낸셜이 장 마감 후에 어제 이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3분기 순이익이 2억 2,4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문 수수료가 분기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M&A 시장이 살아나면서 실적을 끌어올렸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주식과 채권 인수 수익도 각각 20%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또 제프리스가 최근 파이어플라이 에어로스페이스나 또 암호화폐 거래소죠. 블리시 같은 IPO 주관사로도 참여를 했었는데요. AI 열풍에다가 이제 기업 신뢰 회복까지 겹치면서 글로벌 M&A 거래액이 2조 6천억 달러로 2021년 이후에 최고치를 찍었다는 점이 특징적이었습니다. 다만 주가가 조금 미미했는데요. 이미 기대가 주가에 반영돼 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프리스는 대형 투자은행들의 또 실적을 가늠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곧 이어질 월가 IB들의 성적표를 미리 엿볼 수 있는 시그널인데 10월 중순쯤에 모건 스탠리랑 또 골드만삭스가 성적을 발표할 예정이니까 그것까지 끝까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기업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종목은 좀 주가가 크게 움직인 종목입니다. 저도 최근에 한 달 전인가 돈나무 언니가 좀 본인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제가 또 귀가 좀 얇거든요. 아, 나도 살까 하고 한번 봤던 종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포니 AI라는 종목인데 중국계 자율주행 스타트업입니다. 간밤 시티그룹의 매수 의견을 받으면서 주가가 7% 넘게 급등을 했는데요. 시티가 목표 주가를 29달러로 제시를 했고요. 지금 현재는 22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시티에서는 중국 로보택시 시장이 전환점에 와 있다 이런 평가를 내놨습니다. 올해 보급률이 0.1%밖에 안 되지만 2030년에는 9%, 35년에는 30%까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고요. 포니 AI가 이제 도요타 측에서도 좀 지분 투자를 받고 있고 온타리오 교직원 연금 등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분기 동안 기관 보유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하거든요. 제가 또 기관이랑 외국인 좀 믿기 때문에 네, 상당히 신뢰가 갑니다. 다만 아직 적자 기업이라는 점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올해 예상 순이익도 적자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기관과 외국인을 믿는 침수영 캐스터님이 지금 포니 AI에 대해서도 지금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다. 오늘 아마 방송 끝나면 매수 종류 한 50개 정도 들고 나가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잠깐 듭니다. 다 사고 있을 거예요 아마 뒤에서. 사실 포니 AI가 뭐 중국에서는 되게 뭐 적극적으로 많이 매수를 해요. 뭐 이번에 돈나무 원이라고 하면 안 되죠. 돈나무 누님께서 누님께서 이제 최근에 중국 주식을 좀 많이 담기 시작했어요. 이제 아크 이노베이션 펀드라든지 이런 쪽에서 특히 이제 알리바바 또 많이 갖다 담으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요거 포니 AI인데 저는 뭐 그래도 포니 AI가 가장 그래도 좀 적극적으로 자율주행 서비스 쪽을 좀 확대하는 게 아닌가 중국 내에서. 이제 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바이두라든지 디디라든지 아니면 이제 위라이드 같은 위라이드도 이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 이제 미국까지 상장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자율주행에 대한 지금 기대감이 다른 나라보다 더 크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인구가 14억 2천만 명인데 고령화가 너무 빨리 됐어요. 그래서 지금 실제적으로 공장도 그렇고 젊은 층의 그 워킹 그룹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지금 막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택시 운전사도 없어요. 그래서 빨리 자율주행을 해야 된다. 그래갖고 지금 처음에는 상하이라든지 광저우 위주로 이 허가가 났었는데 그때 이제 사실 여기 일론 머스크도 이제 그때 테슬라 자율주행 그걸 이제 받긴 했는데
사실 그 이후에 보면 중국 업체들이 뭐 북경이라든지 계속 더 넓히면서 지금은 아마 중국이 최소한 지금 뭐 차량 대수가 처음에 뭐 1000대, 2000대 이 정도였는데 기본적으로 얘기되는 게 지금 앞으로 한 10년 내에 한 5만 대 이상은 넘어가지 않을까. 예, 그렇게까지 지금 되고 있어 갖고 저는 포니의 요즘 변동성이 좀 크긴 하지만은 앞으로 이제 기업의 어떤 발전 성과 이런 걸 감안한다면은 저는 괜찮은 기업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포니 AI도 저도 조금 기억나는 게 뭐냐면 자, 여의도에 계시는 기관 투자자분들께서 포니 AI를 갔다 오셨대요. 근데 제가 갔다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가서 그냥 깜짝 놀랐답니다. 왜요? 벌써 이 정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때 같이 가셨던 뭐 애널리스트 분들까지 다 해가지고 갔다 오셨는데 거기 더 이구동성으로 아 진짜 끝났구나. 중국이 이만큼 기술력이 앞서 와 있구나라는 이 로보택시 산업에서 네. 그 기업이 포니 AI였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어떤 기술력에 대해서도 뭐 많은 분들께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보니까 그 기술력의 소문이 캐시우드 누님까지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뭐 그러한 이제 매수 의견을 좀 내지 않았나. 네. 자, 그런 생각이 들고 아마 지금 미국 증시를 좀 면밀하게 뜯어보시는 분들은 아마 제가 말씀드린 거에 동의하실 수도 있는데 미국의 빅테크, S&P 500 기준으로 빅테크들도 뭐 빠졌다가 올라갔다가 AI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지만은 네. 지금 금리 인하 시기 때 러셀 2000 지수도 특히나 이제 중소형, 작은 기업들도 많이 보고 계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기업들을 보게 되면 가장 변동성이 많고 거래량이 많이 붙고 있는 섹터들이 네. 로보택시 섹터였습니다. 자율주행 관련된 부품주들, 자율주행 관련된 음성 인식 기업들 또는 아니면 이러한 뭐 포니 AI 같은 이런 기업들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좀 가시화되고 있지 않지만은 뭐 로보틱스 관련된 기업들도 맞아요. 돈이 없어요. 그냥 버는 돈이 없으니까 너무나도 지금 정말 잡주 취급받고 있는데 그런 기업들도 지금 약간 좀 튀어오르고 있는 상황이 조금 들고 있고 뭐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도 지금 뭐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 그리고 또 제가 기억나는 거는 뭐 오클로나 뭐 SMR 같은 뉴스킬 같은 이러한 이제 뭐 소형 모듈 원자로 이러한 기업들도 조금은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러니까 변동성이 있다는 얘기는 꼭 상승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예, 하락도 하기도 하고 크게 또 급등했다가 시장에 어떤 수급이 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러한 산업군들이 결국에는 하반기 어떤 재료로서 미국 시장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주 세분화됐을 때.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금 뭐 저희 프리마켓 뉴욕 보시는 분들도 한 번쯤은 염두에 두시면서 또 시장을 바라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뉴스로 한번 좀 넘어가 볼까요? 예. 네, 좋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자율주행 쪽으로 좀 주력을 하고 있는 기업과 그리고 거기 연달아서 또 메타까지도 함께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테슬라와 메타가 이 로봇 분야에 또 신규 전선을 개척한다는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이 저커버그가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신형 AI 안경을 쓰고 이렇게 무대에 오른 모습이 확인이 됐는데 이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뜨거운 분야 중에 하나가 또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AI 휴머노이드 로봇이다라고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테슬라는 이미 옵티머스라는 로봇을 개발 중이고요. 또 자율주행차 기술의 로봇을 적용을 하고 있고 테슬라 차량 수만 대가 도로 위에서 이 영상 데이터를 로봇이 세상을 배우는 데 쓰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메타 역시도 AI 안경을 통해서 이 반격에 나선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안경은 사용자가 보는 장면을 1인칭 시점으로 녹화할 수 있다고 하고요. 또 이런 데이터는 로봇이 사람처럼 보고 배우는데 또 매우 유용하다고 합니다. 분석에 따르면 앞으로 2년 안에 이 메타 안경이 2천만 개 이상 팔릴 수가 있고 또 이 시점은 테슬라 차량 수보다 더 많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네. 메타 안경 혹시 구매 의사 있으신가요? 이미 쓰고 있어갖고. 이미 쓰고 계세요? 이 안경 쓰. 근데 그 네. 안경을 안 쓰시는 분이 네. 이 메타 안경을 그러니까 AI나 뭐 뭔가 구동하기 위해서 쓴다라는 것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한 번도 쓴 적이 없는데 네. 그냥 이제 이게 스마트폰은 우리가 들고 다니면 되는데 이걸 여기다 써야 되니까 이거에 대한 거부감이 분명히 많을 것 같은데 만약에 나오면은 쓰실 의향이 있으세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선글라스처럼 생겼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경처럼 생기는 것 같은데. 두꺼우니까. 그렇죠. 선글라스 같아서 아직은 좀 아니지 않나. 아직은 시기상조다? 네,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근데 뭐 테슬라 차량보다도 많이 팔릴 수 있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하니까
저는 좀 누가 따라 사면 또 따라 사는 심리가 좀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뭔가 뭐 지금 현재 그 에어팟 같은 것도 처음에는 되게 콩나물? 네. 안 쓰는 분위기였다가 한 명씩 쓰니까 또 많이 쓰는 다 분위기 쓰니까. 있었잖아요. 예. 그것처럼 좀 상용화되는 단계에 있어서 좀 많이 쓰면 따라가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럼 듭니다. 전부 다 뿔테 쓰고 있는 거예요. 좋아요. 전 세계가. 좋아요? 괜찮아요? 그때쯤이면 사실 좀 이 디자인에 좀 거부감이 드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다른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 다양한 디자인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알겠습니다. 사실 뭐 지금 메타가 여태까지 이제 게임 업종에 계속 이제 이 포커스를 두면서 네. 우리가 알던 이제 요 이렇게 증강현실 게임 나와 있는 요 안경이라고 하면 그렇죠. 그건 이제 완전히 그 커다란 저기가 돼 있는데 그걸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저렇게 안경으로 이제 되게 아주 간단하게 축소해서 기술을 이제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일반 분들이 이제 저걸 갖고 이걸 갖고 뭐 우리가 스마트워치 하듯이 이제 안경을 가기에는 조금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좀 거부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반대로 게임을 하시던 분들이 증강현실 쪽으로 쓰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되게 편리하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사용자마다 좀 틀릴 것 같고요. 좀 다를 수 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두 번째는 레이벤하고 이제 사실 이렇게 조금 협업을 했잖아요. 협약을. 네. 그래서 또 이제 브랜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어떨지 모르겠다, 저는. 왜냐하면 이제 옛날에 삼성전자 스마트워치가 뭐 구찌랑 뭐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하여튼 저는 이제 조금 더 대중화 시키는데 메타가 조금 더 좀 핵심 포커스를 좀 둔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좀 보면서 알겠습니다.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저 정도면은. 예, 그렇게 지금 보고 근데 또 있습니다. 사실 나오고 있는 내용에서는 사실 테슬라랑 메타가 좀 대결 구도라고 나와 있는데 애플은 좀 소외가 된 건가요? 그렇죠. 사실 이걸 뭐라고 제가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뭐 테슬라는 이제 자동차로 데이터를 모으고 뭐 메타는 안경으로 데이터를 모으고 네. 각자 이제 뭐 데이터를 모으는 것을 이제 도구가 다 틀려지는 거죠. 그러면 애플 같은 경우는 사실 스마트폰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계속 쓰면서 또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이제 방법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각자 이제 자기들의 주무기를 갖고 결국은 이제 AI 산업을 하겠다는 건데 결국 이제 누가 승자가 될지는 저도 사실은 좀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시장에서 보는 것은 테슬라는 사실 자동차 쪽이라든지 이런 쪽이잖아요. 근데 애플은 스마트폰이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하고 개인이 접촉하는 시간이 가장 많거든요. 24시간이죠. 24시간 거의 붙들고 있으니까요. 그냥 배에다 놓고 자잖아요. 맞아요. 여기 충전하는 건 아닌데 일단 네. 배에다 놓고 자잖아요. 그 정도니까 결국은 제가 봤을 땐 데이터를 모은 데는 애플 쪽이 사실 가장 크지 않겠나. 네, 왜냐면 이 말이 좀 와닿습니다. 충전하는 건 아닌데 왜 배에다 놓고 잘까? 저도 사실 저도 사실 자다 보면은 어느 순간 배에 있어요. 휴대폰. 그러니까. 충전이 돼 있나 이렇게 보는데 네. 그대로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테슬라, 메타 할 거 없이 지금 데이터를 모으는데 급급하다. 뭐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될 거. 각자에도 기술력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기업들이 또 어떤 기업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 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좀 많이 이제 프리에서는 빠지고 있는 종목 빠지고 하나 있어요? 보겠습니다. 예, 예. 1.87% 빠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예. 15% 정규장에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좀 기술적으로 빠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해당 종목이 뭐냐면 챗 GPT와 관련이 있는 종목입니다. 챗 GPT. 네, 챗 GPT 다들 쓰시죠? 예. 네, 저도 쓰는데 이 챗 GPT에서 결제 기능을 덧붙인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결제 기능과 관련이 있는 종목인데 바로 엣지라는 종목이고요. 이제 대화형 AI 안에서 상품을 고르고 바로 결제까지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첫 적용 대상으로 이 기업이 선정이 됐는데요. 해당 소식에 어제 정규장에서 완전 이제 주가가 급등을 했고요. 또 함께 전자상거래 플랫폼 쇼피파이도 5%나 오를 정도로 큰 소식이었습니다. 네. 오픈 AI가 이번에 발표한 서비스 이름이 인스턴트 체크아웃인데 챗 GPT 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면 좀 일정 수수료를 받겠다 이런 구조고요. 아직 수수료율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이제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 투자가 너무 많았다 보니까 좀 적자를 이어왔는데 새로운 수익 모델이 될 전망이고 또 애쉬 같은 전자상거래 기업들에는 새로운 판매 채널이 나왔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이 기능 생기면 좀 쓰실 것 같으신가요? 저는 써볼 것 같아요. 써볼 것 같아요. 근데 이 소식 자체가 오늘 나온 기사는 아니고 사실 네. 한두 달 전에 나오긴 했었어요. 나오다 보니까 그때 아마존과 뭐 대결할 네. 것이다 말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되게 가시화됐습니다. 이게 예, 애시화 할 것이다. 이제 물론 이제 지금 뭐 시장에서도 예, 크게 이제 급등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지금 구체화돼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아마 이게 생각보다 좀 빠르게 우리가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뭐 이런 상황에서 아마존과 대결이 아니라 오히려 아마존이 또 수혜를 보게 되지 않겠느냐. 오히려 더 많은 어떤 뭐랄까요? 많은 이제 쇼핑을 원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싼 가격을, 싼 물품을 원하시는 분들이 또 아마존의 링크를 타고 또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물론 이제 지금 챗GPT가 아마존과의 어떤 협업을 할 것인가 또 수수료는 또 얼마를 가져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아마 엄청난 협상의 단계가 필요할 거예요. 분명히 이 두 기업 상황에서는. 자, 근데 이제 이 챗GPT가 가지고 있는 이 상황은 저는 되게 좀 의미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자, 왜 그러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 게 지금 생성형 AI라는 판도에서 사실상 챗 GPT가 엄청나게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제미나이한테 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미나이가 더 훨씬 많은 압도적인 점유율을 지금 차지하고 있잖아요. 제미나이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어쩔 수 없어. 내가 샀으니까 뭐 어쩔 수 없는데. 자, 제미나이를 이전 점유율이 이제 외국에서는 많이 보고 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챗 GPT가 여기에서 뭔가 신규로 내가 이 많은 어떤 경쟁 이 상황에서 무엇이 우리를 좀 끌어올릴 만한 성장 동력일까라고 봤을 때 자, 이러한 쇼핑과의 어떠한 접목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모델들은 제가 볼 때는 많은 이제 이용자들한테 선택을 받을 수도 있다. 앞으로 이 정도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나 뭐 필요해. 뭐 알아서 해주고 링크도 주고 상품도 보여주고 클릭하면 바로 결제하게끔 만드니까 이렇게 편한 게 없잖아요. 지금까지 우리는 일일이 다 들어가야 되고 클릭해서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아마 어마어마한 또 혁신이 이 안에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대표님은 저도 사실 똑같은 생각이고 지금 이제 제미나이라든지 아니면은 오픈AI 같은 이제 이런 전반적인 AI 플랫폼 회사들이 사실 비즈니스를 뭐 수익을 낸다는 게 뭐 그냥 구독료 받아갖고 뭐 사실 택도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다고 이제 가장 많이 가는 데가 그다음에 광고, 그다음에 이제 전자상거래와 이제 연결. 이런 걸 한 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당연한 수순으로 갈 거고 이게 당연히 이제 오픈AI에 조금 더 성과를 인핸스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뭐 국내도 지금 요즘 뭐 네이버도 갖다 붙이잖아요. 스테이블 코인 뭐 비슷한 거 갖다. 뭐 맞아요. 다 똑같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패턴이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애쉬와 챗 GPT와 이런 협업 이 안에서 이제 쇼핑으로 넘어가는 어떤 혁신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자,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기업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프리마켓 뉴욕을 가끔 이제 보다가 저번에 철도주가 좀 괜찮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철도주요? 네, 철도주가 괜찮다고 성장성에 비해서 주가가 저점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철도주 그래서 오늘도 가지고 왔습니다. 미국 철도 운영사 CSX라고 저번에도 한번 다뤘었던 기업이거든요. 해당 기업에서 CEO를 교체를 했습니다. 3년간 회사를 이끌어준 조 힐리스 대신 독일계 가스 생산업체 린데 출신의 스티브 엔젤이 새로운 CEO로 임명이 됐는데요. 관련해서 CNBC 간판 진행자 짐 크레이머가 강하게 비판을 내놨습니다. 이사회가 당황해서 성급하게 교체를 단행했다 이런 이야기를 내놓았을 정도고요. 힐리스 체제에서 CSX 주가가 28% 넘게 올랐던 만큼 좀 과했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교체 배경에는 최근 철도업계 인수합병 바람이 자리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최근에 또 유니온 퍼시픽이 노폭 서던을 850억 달러에 인수한다는 소식이 있었잖아요. 이 행동주의 투자자 앙코라도 이 기업에 대해서 좀 너네도 해봐라. 이 딜을 추진을 하거나 CEO를 바꿔봐라. 이런 압박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자극을 받았었던 CSX가 실제로 BNSF와 공동 서비스 파트너십을 발표했다는 소식도 전해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 시각에 또 보아 캐스터님이 보아 선배님이 전해주셨는데 이번 인사가 경영 교체라고 보기보다는 좀 철도업계 판도 변화에 대비한 이사회의 선제적 조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행동주의 투자자들이 들어갔다라는 것, 주변에서 언급을 하고 있다라는 것과 CEO가 교체가 되고 있다라는 어떤 내부적인 움직임 이런 것들은 저는 무조건 긍정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물론 뭔가 안 좋기 때문에 교체가 된 것도 있고 뭔가 체질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잖아요. 이런 건 결국에 이런 것들은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행동주의 투자자들은 뭐 이 기업이 정말
가망이 없다. 예를 들면 네. 내가 뭐 지켜볼 가치도 없다라고 하면 언급도 안 합니다. 예, 근데 야 너희도 좀 해봐봐 네. 이런 언급했다는 얘기는 뭔가 이제 성장에 대한 이야기 가능성. 또는 철도에 대해서도 지금 인프라가 너무나도 노후돼 있잖아요. 네. 이런 거를 한번 다 갈아엎는 데만 해도 엄청난 장기간 시간도 걸리지만 엄청난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뭐 저번에 이제 제 기억으로는 이제 배윤정 대표님이 나오셔가지고 말씀을 해주신 걸로 기억이 나는데. 저도 뭐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마 철도에 관련해서 아마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잘 안 봐요 이런 안 기업. 보죠. 네. 네. 사실 관심이 없죠. 관심이 없고 재미도 없고 맞아요. 네, 기차 가는 거 뭐 봐서 뭐 하는 거. 뭐 어느 정도 상사가 있어야 네. 좀 관심이 네, 있나요? 근데 사실 최근 들어서는 네.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이커머스가 이제 발달이 되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죠. 이제 로지스틱스죠. 이제 택배라든지 아니면 물품 배달 이런 부분들이 사실 되게 이제 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기존에는 사실 뭐 우리가 근거리 쪽에 많이 위주를 하다 보니까 뭐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트럭이라든지 이런 거 갖고 아니면 뭐 꼭 필요하면 이제 항공기를 쓴다든가 이런 쪽에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사실 이제 중장거리 같은 게 이제 철도의 어떤 역할들이 되게 좋아지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실 노화돼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그 얘기도 사실 했었어요. 좀 전반적인 전력 뭐 그다음에 인프라 그다음에 뭐 레일웨이까지 다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그냥 이런 이제 철도회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단순한 그냥 배당만 그냥 꾸준히 받으면 되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 이제 뭔가 구조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새롭게 설비를 좀 바꿔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 딱 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조금 이제 관심을 저희가 조금이라도 좀 가져보면은 재밌는 회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런 철도 관련돼서 이렇게 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뉴스로 하나 한번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네. 뉴스가 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좀 먹이를 잘 챙겨 먹는다 이런 말이 있듯이 전기차 쪽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 정부가 이 전기차에 붙던 7,500억 달러 세액 공제를 9월 30일부로 또 종료를 한다는 그런 발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 이후에 전기차 구매가 확 줄어들까 봐 포드와 GM의 움직임이 또 빠르게 움직였다는 점 함께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 이 두 회사는 딜러들이 보유한 전기차를 자사의 금융부서가 미리 구매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금융부서는 차량 구매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또 받을 수 있고요. 딜러는 그 차를 고객에게 리스 형태로 다시 빌려주게 됩니다. 뭐 덕분에 고객들은 이 세액 공제가 끝난 뒤에도 실제로 할인을 받는 것처럼 저렴하게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세액 공제 혜택을 조금 더 똑똑하게 연장을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또 일각에서는 전기차 이 수요에 대해서 마지막 포기하기 전에 재고털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GM과 포드의 현재 움직임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저는 지금 기사 잘 전달해 주셨어요. 똑똑한 방법이다. 똑똑한 방법이다. 예, 똑똑한 방법이다. 이게 나왔고, 사실 저는 이제 그 보조금이 사라지면서 가격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시장에서 자동차 업계에 좀 있었는데, 기업들이 사실 다양한 방법으로 저는 이런 것들도 다 극복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예, 그리고 이제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시기가 좀 있었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고, 이제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이 전기차의 테슬라라는 기업 자체가 사실 전기차로서의 지위를 좀 내려놓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네, 내려놓으려고 하고 있고, 그 기업 자체가 이제 휴머노이드나 아니면은 그 외에 다양한 로보택시부터 해서, 그러니까 아예 산업 자체를 바꾸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전기차나 이러한 레거시 자동차 업계가 이제는 그냥 우리가 자동차로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플랫폼과의 결합을 통해서 어떠한 산업이 형성이 될까? 그러니까 로보택시가 될 수도 있고, 자 그러한 어떤 방향성을 우리가 좀 오히려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말 포드 자동차가 좋냐, 토요타가 좋냐, 혼다가 좋냐 이런 개념은 이제는 저는 끝났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버와 어떤 기업과의 어떤 협업 또는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FSD와 어떤 GM이 가고 있는 트럭과의 여러 가지 협업 이러한 어떤 협업의 관계가 앞으로는 더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레거시 자동차는 사실 마진율이 이미 한계가 왔습니다. 네, 마진율도 한계가 왔고, 레거시에서 우리가 뭔가 어마어마한 실적 성장을 우리가 바라보기에는 이미 약간의 올드한 산업이 됐기 때문에, 자 거기에서 우리가 좀 치고 나가려면은 기존의 어떤
뭐 우리 혁신, 그러니까 AI와 FSD나 로보택시와 여러 가지 이러한 어떤 플랫폼과의 결합을 통해서야 우리가 좀 나갈 수 있다. 이거는 저는 좀 그런 부분은 오히려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세액 공제도 중요하지만 그 방향성은 저는 오히려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자, 그래서 뭐 포드 GM도 이렇게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기업 이야기로 또 한번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잠시 급등하고 있는 기업이 있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예. UiPath라는 기업이고요. 예. PATH가 티커입니다. 현재 26%대 급등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오픈AI랑 협업을 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와서 네. 현재 해당 소식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급등하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다음으로 바로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기업은 메루스라는 기업인데 해당 기업 어떤 기업일까요? 혹시 이름에서 오는 좀 느낌이 있지 않나요? 메러스? 네, 메로스. 무슨 바이러스? 비슷한데 저도 행성? 저도 좀 추러스? 추러스 기업 아닙니다. 네, 추러스 기업으로 네, 상장하려면 좀 바이러스. 힘들 것 같은데 네. 해당 기업이 바이오 기업입니다. 저도 이름 듣자마자 왠지 바이오 기업일 것 같다 이런 네. 생각을 했는데 아, 그래요? 예. 네. 근데 덴마크 제약사에서 인수를 한다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예. 이 소식에 35% 완전 급등을 했는데 임상 단계 바이오텍이고요. 주당 97달러로 총 80억 달러 규모의 전액 현금 딜입니다. 내년 1분기에 좀 인수가 마무리될 것 같다 이런 소식이 있었고 이번 인수의 핵심은 항암 파이프라인인데요. 메러스에서 보유하고 있는 페토세맙이라는 이 파이프라인이 미국 FDA로부터 혁신 치료제 지정을 2차례나 받은 만큼 기대가 아주 큰 상황입니다. 예. 현재 임상 3상 단계고 2027년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증권가에서 반응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구겐하임에서는 인수 가격이 상한선이다. 뭐 이제 더 갈 것 같지 않다. 이런 의견을 내놓으면서 투자 의견을 아예 중립으로 확 낮췄고요. 원래 매수였는데 중립으로 낮췄고요. 바클레이즈에서는 희귀암 치료제 플랫폼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비중 확대를 제시를 했습니다. 또 UBS는 중립으로 이제 매수 의견은 내렸지만 목표가는 97달러로 올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되게 지금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인데 네. 결국에 이제 젠맵이 좀 항체 치료제 강자로 올라서기 위해서 전략적 승부를 볼 것 같다 이런 얘기인데 메르스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증권가에서 이렇게까지 의견이 엇갈리면 네. 헷갈리더라고요. 사실 엇갈릴 만도 한 게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희귀병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하고 좀 틀려요. 저희는 뭐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조금 전 이 피가 좀 네. 이렇게 많이 섞이지가 않았잖아요. 근데 예,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흑인, 백인, 뭐 인종과 워낙 많이 섞여 있다 보니까 병이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암 관련된 병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역, 자가 면역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크기 때문에 사실 이제 뭐 미국에서 보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항암이라든지 자가 면역 쪽들은 희귀 질병들을 다 분류가 되기 때문에 수요층들이 아주 많지가 않아요. 예. 예, 뭐 비만 같이 예. 비만은 사실 병이라기보다는 워낙 많이 먹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 이제 누구나 다 걸리니까 누구나 다 될 수가 있으니까 이제 비만 치료제는 완전 대중화가 네. 돼 있으니까 그러네요. 그건 사실 엄청나게 이제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분야인데 네. 여기서 지금 똑같아요. 메르스가 이제 항암 파이프라인 이게 두 경부암 치료제거든요. 이제 페토세맙 이런 게 근데 사실 이게 수요층이라기보다는 그 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이런 병들을 이제 치료하는 데는 사실 자기들 뭐 역사적 소명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문제는 사실 회사의 매출에 그렇게 크진 않아요. 이게. 예, 그래서 지금 희귀병들이. 네, 희귀병들이. 예, 맞아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원래 이제 정부의 보조금을 좀 받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수요가 그렇죠. 적고, 네, 그러니까 수요가 적은데 네. 약값이 비싸고, 엄청 비싸요. 엄청 비싸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실 이제 정부의 예. 연방 정부의 보조를 받아야 되는데 네.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그건 또 못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리서치 하우스들이 예. 이런 희귀병 치료제들이 이제 임상 3상 갔다고 했을 경우에 그렇게 포인트 점수를 많이 주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전자같이 뭐 좀 약간 우리가 뭐 비난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회사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매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 회사를 인수했다고 그래서 엄청나게 크게 적이 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메러스라는 기업도 이렇게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사실 오늘 이현수 대표님이 준비해 주신 기업이 있습니다. 기업이요? 저도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기업이긴 한데
다빈치로 유명한 그죠? 그쵸. 예, 인투이티브 서지컬. 네. 예, 요 기업을 좀 가지고 나오셨는데 사실 어떻게 이게 봐야 이제 될까요? 로보틱스하고 바이오 쪽하고 예. 의술 쪽하고 약간 이게 결합이 돼 있어요. 뭐 우리가 메드트로닉스도 잘 알고 있지만 이제 인투이티브 서지컬은 이제 아주 로봇팔이에요. 뭐 어디든지 다 필요한 거고요. 네. 앞으로도 필요하고 예. 저희가 죽을 때까지 필요한 그런 회사예요. 네, 네. 예, 그리고 지금 뭐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 아시아 뭐 전 세계 지역에 6,730개의 이 수술 시스템을 지금 수출을 해놨어요. 네. 그런데 잘 보시면 주가가 올해 연초에 한 600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한 440달러까지 쭉 빠져 있어요. 뭐 눈치채셨을 거예요. 첫 예. 번째 뭐 트럼프 대통령이죠. 뭐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은 이제 메디케어라든지 메디케이드 쪽에 이 비용 보조가 안 되다 보니까 네. 이 제품을 썼을 경우에 비싸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사실 조금 약간 꺼리는 이제 이게 나와 매출이 좀 떨어진 게 눈에 보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 기술, 이 기계들을 직접 이제 미국 이 회사가 직접 만드는 게 아니에요. 주문을 줘갖고 이제 받아갖고 이렇게 이제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네. 여기 시스템을 구축해 주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번에 또 그 나왔잖아요. 외국에서 의약품뿐만 아니라 이런 의료 기구들을 수입할 때 엄청나게 비싼 이제 또 그 관세를 또 매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가 다 지금 겹치다 보니까 네. 주가가 볼 수가 없네요. 주가가 지금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지금 보시면은 2022년도 올해 매출 전망치를 한 99억 달러를 지금 잡고 있거든요. 예. 이게 작년에 비해서 20%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핸디캡이 있다 하더라도 네. 매출 측면에서는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고, 예. 그러니까 결국은 필요하다는 거죠. 비싸도 결국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요. 왜냐하면 미국도 의사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네. 이걸 갖고 해야 의사분들도 뭐 한 시간에 뭐 세네 분을 하든 빨리빨리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효율성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요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밸류에이션이 확실히 내려와 있어요. 지금 보면은 PER이 지금 포워드 PR이 지금 50배까지 내려왔거든요. 이게 되게 고점일 때 한 200배까지 갔던 그런 종목인데. 200배. 예. 근데 50배까지 충분히 내려왔기 때문에 의료 쪽에서는 뭐 이 정도는 보통 나오니까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요것 때문에 이제 전반적으로 일단 트럼프 행정부의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데 상호관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지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리스크는 조금 이제 줄어들었다. 이제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목표 주가가 좀 상향 조정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은 지금 RBC 같은 경우가 615달러까지 올렸고요. 그다음에 네. UBS도 지금 585달러. 그다음에 투리스트 증권도 600달러까지 올리고 있거든요. 그만큼 지금 밸류에이션이 눈에 보이게 확실하게 지금 저평가된 게 눈에 보인다. 이렇게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요즘 계속 제가 이제 추천 종목을 보면은 뭐 바로는 못 올라요. 그쵸? 조금 이렇게 묵혀놔야 돼요. 저희들은. 네. 묵혀 있다가 이게 올랐네 해서 야. 딱 꺼내시는 그런 딱 예. 종목이기 때문에. 약간 간장 같은 그렇죠. 종목들을. 네. 예. 저희도 이제 소스 이런 느낌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숙성이 좀 이제 필요하죠. 숙성이 좀 숙성이 필요해요. 예. 근데 뭐 올라오잖아요. 룰루레몬 뭐 다 이제 마벨 올라오고 있어요. 이제 조금 이제 숙성되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일단 트럼프 행정부가 일단 여기다가 악재는 다 퍼부어졌기 때문에 일단 다 받았다. 예, 그거 받았으면은 지금은 사놓고 좀 지켜보시면은 예. 괜찮지 않을까. 왜냐하면 결국은 이 사람들이 이제 헬스케어 쪽은 네. 아무리 비싸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건 그다음에 또 금리가 또 내리잖아요. 네. 예, 그러면은 또 설비 늘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는 결국은 이 전망치대로 시장의 전망치대로 주가가 가지 않을까. 네, 그래서 연초에 600달러 있으면 그 정도는 다시 회복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티즈 서지컬을 사실 많은 분들께서 과거에 그 주가 상승률 때문에 그렇죠. 엄청나게 관심이 좀 있었다가 네. 최근에는 좀 크게 좀 한 1년 반 넘게 좀 조정은 주긴 했었죠. 예, 좀 출렁거리긴 하지만. 사실 그때 막 올라갈 때는 네. 막 사고 싶어도 못 샀어요. 맞아요. 저걸 사고 싶은데. 맞아요. 너무 올라가 있고. 나중에 나를 수술해 줄 것 같은데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근데 못 샀는데 맞아. 이제 지금 당장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예. 무서워서 또 못 사요. 이게 똑같은 거죠. 딜레마예요. 네, 딜레마예요, 이거.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정도쯤이면은 한번 이제 관심을 한번 갖고 보시면은 아마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지금 한 몇 달 지났죠? 이게 9개월밖에 안 지났네. 왜 이렇게 오래된 거 실감나. 네, 맞습니다. 앞으로 이제 3년이 넘게 남았네요. 네, 3년 정도 묵히시면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그리고 한번 보시면은 3년 동안 묵힐 종목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간장게장 종목. 알겠습니다. 간장게장. 묵히면 묵힐수록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 종목은. 네. 자, 하여튼 인투이티브 서지컬은 로보틱스에 대한 이벤트, 그러니까 앞으로 로보틱스가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또 엄청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고 실질적으로 정말 매출이나 뭐 EPS나 이런 성장세가 뭐 최근에 약간 좀 조정이 있었지만 그래도 가시적인 성과를 좀 보이는 기업이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 한번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속보가 지금 나왔어요. 네, 방금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어위브라는 종목이 현재 8%대 급등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소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인공지능 컴퓨팅 인프라를 메타에 142억 달러에 이제 납품을 한다, 협업을 한다 이런 소식이 나와서 지금 급등을 하고 있고요. 차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아까 8%였는데 벌써 9.97%까지 상승폭을 좀 키운 상황입니다. 현재 122달러에서 정규장에서 마감을 했는데 134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지금 10% 딱 찍었네요. 그래서 속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램 리서치라는 종목입니다. 반도체 장비주로 유명한 종목이고 증권가에서 좀 시각이 엇갈리고 있어서 해당 내용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도이치은행에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하고 목표 주가를 150달러로 올리면서 좀 어제장에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로 인해서 정규장에서 2%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도이치은행에서는 메모리와 첨단 로직칩 수요가 견조해서 내년 매출 성장률이 11%에 달할 것이다 이런 코멘트를 내놨고요. 월가 컨센서스 4%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반도체 장비 시장 자체가 좀 예상보다 빠르게 커지고 있다면서 향후 12개월 동안 초과 성과를 내놓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오늘 오후쯤에 또 HSBC에서는 보수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투자 의견을 보유로 제시를 하고 목표 주가 127달러로 설정을 했습니다. 현재 지금 131달러인데 127달러가 목표 주가고요. 최근 한 달 동안 주가가 30% 넘게 급등을 한 만큼 단기 상승 여력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특히 또 파운드리와 낸드 시장의 성장 둔화가 모멘텀을 제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고요. 램 리서치의 경우 올해 들어서 주가가 얼마나 올랐냐면 80% 80%요? 네, 80%. 제가 샀어야 됐었는데 80% 넘게 오르면서 연중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 좀 단기 과열이다. 이런 의견을 HSBC에서는 내놨습니다. 단기 과열일지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좀 올라탈지 저도 궁금한데 의견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올라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올라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뭐 램리서치 같은 경우 전 세계 반도체 장비에서 이제 매출 3위거든요. 특히 이제 시각 이제 애칭이죠. 이렇게 이제 파는 거, 그다음에 증착하는 거죠. 디포지션하고 그다음에 세정 장비 쪽을 다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선공정주에서 사실 가장 핵심적인 장비를 내고 있어요. 내고 있고 여기가 뭐 한국에도 있어요. 한국에도 오피스가 있고 한국에도 이제 공장이 이제 이 그 부품을 이제 장비를 납품해주는 회사까지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레거시 반도체들이 계속 지금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근데 레거시 반도체들이 지금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램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공장 증설에 있어서는 가장 핵심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탈 수 있다. 예를 들면 제가 요즘도 계속 말씀드리는 게 중국 쪽 이제 계속 미국이 장비 반입 못하게 하면은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가 이제 한국을 다 리쇼어링 해야 돼요. 그렇다 보면 사실 이 회사가 또 필요한 거고 중국도 앞으로 이제 더 공장을 늘리려면은 이 회사가 필요하거든요. 이 회사는 그냥 어딜 가도 필요한 회사고 파운드리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제 디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 다 만들 수 있는 이 장비를 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제 램리서치가 그동안 이제 매출이 이렇게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올라오는 걸 보면서 아마도 이제 램리서치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도 좀 저는 좋게 보고 있고요. KLA도 지금 계속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 장비 국내도 지금 소부장 많이 보시잖아요. 똑같은 컨셉이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사실 미국에 있는 반도체 장비주 방금 말씀하신 삼총사 압도적인 또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 세 기업이.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뭐 AI나 뭐 반도체 장비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프리마켓 뉴욕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자, 오늘 뭐 심수영 캐스터님 너무나도 잘 준비해 주셔가지고 빌드업을 해주시느라 제가 머리가 어질어질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또 잘 배워왔다는 잘 해주셨는데 내일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김민 캐스터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올라탈 종목들이 너무 많아서 술술이 여다가 가면서 MTS로 빨리 매수하세요. 매수.
써셔야 됩니다. 자, 이한수 대표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아유, 추석 지나고 나서 네. 한 2주 뒤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세 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자, 프리마켓 뉴욕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예, 우리 또 새벽 1시까지 미오라 방송되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내일 8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